안녕하세요. 오늘도 서연살롱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혼자 살고 있는 돌싱 30대 후반 여자입니다. 이혼하고 혼자 사는 지금 비록 절 보는 시선들이 좋진 않지만 마음은 참 편합니다. 그도 그럴 것이 저의 결혼 생활이 참 악몽 같았었거든요. 남편은 저보다 4살 위인 대학 선배였어요. 자상하고 다정한 선배로 친해졌다가 연애 감정이 생겼습니다. 저는 졸업 후 바로 취직을 했고 남자친구는 1년 정도 백수로 지내다가 직원이 몇 명 없는 소기업에 취직을 했습니다. 사실 그때 결혼에 목을 메었던 것은 저였어요. 남편이 잘생기고 인기가 많은 사람이었거든요. 대학 시절에도 좋아하는 여자들이 많았고 저랑 사귄다고 하면 의아해하는 시선들도 많았어요. 그랬던지라 저는 남편을 붙들기 위해 결혼이 꼭 하고 싶었습니다. 남친은 제가 결혼 이야기를 꺼낼 때마다 시큰둥했었어요. 지금 생각해보면 남자가 시큰둥한 결혼, 절대 하면 안 되는 것이었는데 말이에요. 남친의 별 볼 일 없는 반응에 지쳐가던 중에 어느 날 남편과 데이트를 하면서 서로 수입 내역에 대해 얘기하게 됐어요. 남친은 당시에 너무 작은 중소기업을 다니는지라 저보다 벌이가 적었어요. 남친은 저도 비슷한 벌이일 거라고 지레 짐작했던 것 같더라고요. 저는 나름대로 그 분야에서 알아주는 자격증도 있고 남친보다는 회사 내에서의 대우나 급여가 훨씬 좋았죠. 저희 회사가 규모도 컸고요. 제가 급여에 대해 얘기하니 남친은 눈이 휘둥그레지며 놀라더라고요. 그날부터 남친은 부쩍 결혼 얘기를 자주 꺼내더라고요. 생각해보면 제 벌이가 괜찮으니 결혼 얘기를 한 것인데 저는 남친이 드디어 결혼 생각이 들었나 하고 어리석은 착각에 빠져 지냈었죠. 어쨌든 그 당시에는 둘의 마음이 맞아 결혼까지 진행을 시켰습니다. 저희 집에선 제가 좋다는 남자인지라 특별히 반대하지 않으셨고 남친의 어머니께서도 저한테 잘해주셨어요. 남친은 어렸을 때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홀어머니 밑에서 외아들로 자랐더라고요. 처음에는 이런 사정을 듣고 걱정이 좀 됐어요. 홀어머니의 외아들 하면 이미지가 좀 그렇잖아요. 시집살이도 있을 것 같고요. 저희 부모님도 이 점을 걱정하셨지만 어머님을 만나 뵙고 나니 쿨하신 스타일 같아서 마음을 놨어요. 그래서 저희의 결혼 준비는 착착 진행이 되었습니다. 그때만 해도 그게 불행의 시작일 줄은 전혀 생각 못했었어요. 결혼 2주 전 문제가 터졌습니다. 남친이 제 차에 핸드폰을 놓고 갔더군요. 핸드폰을 찾을까봐 시어머니께 연락을 드려놓고 그냥 무심코 핸드폰을 보았는데 비밀번호로 잠겨 있더라고요. 갑자기 궁금해졌어요. 원래 잠금이 있는 핸드폰이 아니었던 것 같은데 왜 갑자기 잠금을 해놓았는지 의심스러워졌어요. 저희는 아이디랑 비밀번호도 서로 대충 알고 있었던지라 익숙한 번호 몇 개를 쳐보니까 하나가 맞아 떨어지더라고요. 그렇게 핸드폰을 열고 보았을 때 저는 제 눈을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남친은 어떤 여자와 연락을 주고받으면서 연애를 하고 있었던 것이었죠. 대화 내용으로는 그 여자는 남친이 곧 결혼할 것이라는 건 전혀 모르는 것 같았어요. 게임에서 만난 듯 게임 얘기를 많이 했어요. 부들부들 떨면서 핸드폰을 한참을 들여다보았습니다. 그 여자랑 실제로 만나서 찍은 사진들이 있었죠. 참 다정해 보였고요. 그리고 자기야 사랑해 등등 둘은 누가 봐도 연인 사이였습니다. 잠시 후 시어머님께 연락을 받은 남친이 핸드폰을 찾으러 왔을 때 따귀를 때리면서 핸드폰을 던졌습니다. 제가 보고 있던 화면을 본 남자친구는 얼굴이 새하얘지더군요. 언제까지 날 속이려고 했던 거야? 결혼해서도 총각 행세를 하고 다니려고 했어? 이제 결혼이 2주밖에 안 남았는데 어떻게 이런 짓을 할 수가 있어? 제가 소리를 지르자 남친은 무릎을 꿇고 빌기 시작했어요. 눈물까지 흘리면서 변명한 내용은 이러했습니다. 남자들 그런 거 있어. 넌 모르겠지만 결혼 전에 괜히 우울하고 내 자유는 이렇게 끝나나 싶고 그런 거. 그래서 잠깐 게임에서 만난 여자랑 좀 놀았던 거야. 오래 만난 사이도 아니고 그냥 잠깐 놀다가 정리하려고 했어. 제발 믿어줘. 그날 집에 와서 부모님 모르게 펑펑 울었죠. 결혼 2주 전에 이게 무슨 날벼락인가 싶었습니다. 당장 결혼을 취소하자니 후폭풍이 무서웠어요.
주변에 파혼 딱지가 붙는 것도 싫었고요. 결국 제가 제 무덤을 파고 만 거예요. 아무에게도 가족에게도 말하지 않고 결혼을 그대로 진행시켰습니다. 그때 그만두었어야 했는데요. 결혼은 했지만 신혼여행에 가서도 남편 꼴도 보기 싫더라고요. 냉랭하게 신혼여행 지내고 와서 신혼집에서 생각에 잠겼습니다. 평생 이렇게 살 거 아닌 이상 남편을 용서하고 받아주기로 했습니다. 남편과 소주 한잔 하면서 이런저런 살아온 얘기들 하고 저번에 있었던 그 사건들 얘기하니 남편은 죽을 죄를 지었다며 미안해 하더라고요. 정리한 것이 확실히 맞다는 것을 확인하고 화해를 했습니다. 남편의 말대로 결혼 전 잠깐의 불장난이었겠거니 그렇게 생각하기로 했습니다. 다만 앞으로는 핸드폰에 잠금 없이 무조건 제가 볼 수 있도록 하라고 했어요. 남편은 군소리 없이 동의했고요. 그렇게 한동안은 평화롭게 지냈어요. 결혼 1년 후 임신도 하게 되었죠. 남편의 벌이가 좋지 않아서 제가 맞벌이를 해야 했어요. 아이 낳고 잠깐만 쉬려고 했는데 그게 계획대로 되지가 않더군요. 임신한 지 3달째 되었을 때 갑자기 피가 흥건해서 놀라 병원을 갔습니다. 병원에서는 유산기가 있다며 절대 누워만 있으라고 신신당부하더라고요. 저희 부모님도 난리 나시고 어머니도 난리셔서 당장 직장 휴직에 내고 집에서 누워만 있었어요. 아이 지키는 게 우선이었으니까요. 그런데 처음에는 그러려니 하던 남편이 점점 부르퉁해지더라고요. 한 달이 지나 수입이 적어진 게 눈에 보이니 불안해진 것이었죠. 저는 남편이 이해가 가면서도 원망스럽더군요. 제가 일을 영영 안 할 것도 아니고 임신 기간에 잠시 쉬려는 건데 그렇게 못마땅해야 할 일인가 싶었네요. 남편은 저보고 매일 어디 아파? 아픈 건 아니잖아. 이제 좀 슬슬 일해도 되지 않나? 라며 은근히 압박을 넣었습니다. 저는 아이를 지키라는 부모님들과 일을 하길 원하는 남편 사이에서 난감하기만 했어요. 어쨌든 쉬면서 지내면서 병원을 오가고 검사들을 많이 받았어요. 병원에서는 이제 좀 안심해도 된다면서 조금씩 활동을 하면서 지내라고 하더군요. 일 같은 무리한 일은 절대 금물이지만 가벼운 활동은 괜찮다고요. 그래서 그날 집에 와서 오랜만에 남편의 오래된 옷들을 좀 정리하기로 마음먹었어요. 장롱에서 낡은 코트 몇 벌 꺼내서 버리려는데 코트 주머니가 상당히 묵직하더라고요. 의아해서 주머니를 뒤졌는데 핸드폰이 나왔습니다. 그 핸드폰은 누가 봐도 예전 것은 아니었고 최근까지 쓰고 있는 것이 분명해 보였어요. 손이 덜덜 떨렸죠. 설마 하면서 핸드폰을 보았을 때 저는 다시 좌절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번에는 남편이 저 말고 다른 여자들과 놀아난 정황이 핸드폰 안에 있었죠. 원래 핸드폰은 저에게 보여주는 용도로 쓰고 다른 핸드폰을 옷 속에 숨겨놓고 바람 피우는 용도로 썼던 것이었어요. 저는 지독한 배신감에 펑펑 울었습니다. 임신까지 한 아내를 두고 어쩜 이럴 수가 있는지. 남편이 죽도록 믿고 원망스러웠어요. 파혼 생각은 못했던 제가 그때는 이혼 생각이 들더군요. 무슨 정신이었는지 기억도 안 나지만 그 증거들을 전부 제 핸드폰으로 찍어 보관해 놨습니다. 그렇게 몇 시간을 이것저것 뒤지고 찍어놓고 난리를 쳤는데 어느 순간 아래로 피가 뚝뚝 떨어지더라고요. 다급히 병원에 갔고 의사가 깜짝 놀라서 저를 다른 환자들보다 먼저 초음파를 봐줬어요. 그 결과 아이가 사산되었다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남편의 바람, 아이의 유산, 그 모든 일이 하루에 일어난 것이 믿어지지가 않았지만 그게 현실이었어요. 일단 수술을 해야 했어요. 수술하고 몸조리하고 집에 올 때까지 남편에게는 한마디 말도 안 했습니다. 남편은 제가 몸이 안 좋아서 그렇겠거니 여겼나 봐요. 별로 궁금해하지도 않더라고요. 집에 와서 꾹꾹 참던 화가 터져버리고 말았어요. 남편의 바람을 추궁하고 핸드폰을 전부 봤다고 말했습니다. 남편은 이번에도 빌기 시작했어요. 미안해. 사실 회사에서 나한테 추근덕대는데 거절하기도 미안하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그렇게 됐어. 내가 미안해 여보.
그렇지만 이번에는 저도 참을 수가 없었죠. 저는 당장 전화를 걸어 시댁으로 간다고 얘기하고 남편과 함께 어머님께 찾아갔어요. 시어머니는 유산을 하고 나서 몸조리해야 할 제가 오니 뭔 일이 있긴 있나 보다 짐작하신 것 같았습니다. 어머님께 그동안 남편이 저질렀던 짓을 모두 얘기했습니다. 어머니도 아셔야 할 일이라 생각했어요. 아들 일이잖아요. 결혼 전 바람부터 시작해서 제가 임신 중에도 다른 여자랑 놀아나면서 핸드폰도 2개씩 갖고 다녔던 것 전부 얘기했습니다. 그런 말 있잖아요. 며느리도 자식이라고요. 제가 물론 결혼한 지 얼마 되지는 않았지만 남편이랑 같이 살기로 약속했고 남편의 아이도 가졌었고 시어머니가 아무리 자기 자식이 먼저라고 해도 이런 경우에는 제 편을 들어줄 줄 알았어요. 그런데 제가 예상했던 반응과는 정반대의 반응을 보이더군요. 평소에 쿨한 척은 혼자 다 하시던 어머니가 버럭 고함을 지르셨어요. 예, 너는 남자가 집에서 가만히 살림이나 하라는 거니 뭐니? 남자가 바깥일 하다 보면 여자랑 친하게 지낼 수도 있고 뭐 그런 거지. 그런 걸 가지고 시어머니한테 와서 이게 야단법석을 떨 일이니? 넌 도대체 가정교육을 어떻게 받은 거니? 시어머니의 그 말에 벙쪄서 한동안 말을 하지 못했네요. 어머니께선 계속해서 소리만 지르셨어요. 내가 제 장가 보낼 때 생각했다. 내 자식보다 네가 인물도 떨어지고 너 뭐 별 볼 일 없다 싶었어. 그래도 내 자식이 좋다 하니 장가 보낸 거야. 어디서 고마운 줄 모르고. 그렇게 한참 헛소리만 듣고 집으로 왔습니다. 유산 후 조리도 덜 된 몸에 시어머니의 반응으로 충격받은 저는 한동안 몸살을 앓았어요. 남편은 그날부터 저한테 굉장히 쌀쌀맞게 굴고 바람핀 것에 대해서는 전혀 미안해하지 않았어요. 시어머니의 그런 모습에 굉장히 의기양양한 것 같더라고요. 처음에는 미안하다고 형식적 사과라도 했지만 나중으로 갈수록 내가 뭐 어쩌라고? 하는 반응이었어요. 일이 그렇게까지 되었을 때 저는 확실히 제가 실수했다는 것을 알았어요. 이 남자랑 결혼한 것부터가 실수였고 시어머니에게 바람핀 것에 대해 말한 것도 실수였고 그냥 결혼 생활의 모든 것이 다 실수였던 거죠. 그 실수를 어떻게 돌이킬까 곰곰이 생각했습니다. 일단 재취업을 하기로 결정짓고 이력서를 넣는 등 구직 활동을 하면서 이혼 절차에 대해서도 알아보고 다녔어요. 남편과는 당장은 아니어도 계속 살 수는 없다는 생각이었죠. 생각보다 이혼이 간단하진 않더라고요. 이혼에 대해 진지하게 생각하던 중 어느 회사로부터 취업 제안을 받았고 당장 면접을 보고 회사에 나가기 시작했어요. 회사를 다니면서 돈도 모으고 이혼 준비도 차근차근 하고 있을 때 저에게 놀라운 일 하나가 생겼습니다. 웬 여자가 저를 찾아온 것이었죠. 회사를 퇴근하는데 멀리서 저를 알아보더니 다가와서 악수를 하고 인사를 하더라고요. 그 얼굴이 어딘가 익숙해 보였습니다. 황당하게도 그 여자는 제 남편과 바람을 피우는 상대였죠. 저번에 핸드폰에 찍혀있던 셀카의 얼굴이 딱 떠오르더라고요. 저는 어이가 없어서 헛웃음을 지으면서 그 여자랑 일단 카페로 갔습니다. 그 여자는 카페에서 먼저 음료를 시키고 제가 마실 음료도 시키더라고요. 일단 큰 소리 내기 싫어 조용히 있었어요. 그리고 음료가 나왔을 때 서로 대화를 시작했죠. 날 찾아온 이유가 뭐예요? 제가 묻자 그 여자는 피식 웃으면서 얘기했습니다. 알 것 같지 않으세요? 제가 무슨 말을 할지. 성식 오빠가 너무 힘들어해서 제가 왔어요. 성식 오빠는 와이프한테 도저히 말을 못하겠다고 그래서요. 제가 전해드리려고요. 무슨 얘긴데요? 뜸들이지 말고 본론만 얘기해요. 이혼해주세요. 성식 오빠랑 저랑 결혼하고 싶어요. 애정 없는 결혼 생활 계속하는 거 의미 없잖아요? 성식 오빠 말로는 어차피 그쪽도 이혼 생각 하고 있다는 것 같은데. 물론 제가 이혼을 염두에 뒀고 남편에게 냉랭했던 것도 사실이었죠. 그래도 상간녀가 제게 이혼을 강요하니 참 제 꼴이 웃기더군요. 그 여자는 또 왜 저렇게 사나 한심했죠. 당신이 이렇게 사는 거 당신 부모도 아세요? 당신 친구들이나 주변 사람들에게 불륜 저질러서 결혼한다고 당당할 수 있어요? 어쩜 그렇게 뻔뻔하죠? 이해할 수가 없네요.
그쪽 이해 바란 적 없고 이혼해주세요. 그러더니 그 여자는 비장의 무기라도 꺼내는 듯한 표정으로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성식 오빠 어머님도 저희 사이 다 알고 계세요. 성식 오빠가 얼른 이혼하고 재혼하길 바라시고요. 이건 몰랐죠? 그건 약간 충격이긴 했습니다. 알고 보니 저희 시어머니 상간녀와 몰래 연락 주고받으며 저 내쫓을 궁리하고 계셨더라고요. 저 그렇게 시어머니에게 잘못한 건 없었는데 어쩜 그렇게 며느리에게 그럴 수 있었는지 지금도 의문이네요. 그 이후 차근차근 알아보았습니다. 하나부터 10까지 증거를 다 모았어요. 남편의 핸드폰에 있던 정보들을 바탕으로 그 여자의 출신 학교, 직업 등등 알아낼 수 있었죠. 알고 보니 그 여자도 저희랑 같은 대학 동문이었더군요. 저희랑 같이 대학을 다녔을 학번은 아니고 몇 살 더 어렸고요. 그리고 그 여자의 친구들에 대해서도 알아낼 수 있었고 건너 저랑 고등학교 때 제 친구와 공통적으로 연이 닿아 있는 것도 확인할 수 있었어요. 세상 참 좁죠. 그 친구 오랜만에 만나 그동안의 사정들 전부 얘기하니 입을 떡 벌리더라고요. 그 친구는 결혼해서 아이도 낳고 생활하고 있는 친구여서 그런지 제 마음을 누구보다 잘 헤아려줬습니다. 걔네 선배랑 나랑 아는 사이고 나도 몇 번 만난 적 있는데 정말 그런 애인 줄 몰랐어. 내가 알기로 그 집안에서 그런 결혼 허락할 리 없는 것 같던데. 그 집 꽤 부자였거든. 사윗감 욕심도 있다고 하는 것 같던데. 걔 지금 눈 뒤집혀서 부모 속이고 있는 거 아닐까? 너 잘 알아봐봐. 하루는 남편에게 친절하게 굴면서 술을 잔뜩 먹였어요. 비록 사이가 나빠질 대로 나빠졌지만 제가 잘해주니까 기분은 좋은지 술을 먹고 뻗더라고요. 핸드폰 잠가놨지만 지문인식으로 풀어버렸어요. 이제는 다른 핸드폰 쓰지도 않고 그 여자랑 원래 핸드폰으로 연락하고 있더라고요. 카톡 내용은 대충 이러했어요. 엄마는 이미 다 설득됐어. 저 여자만 이혼해서 순순히 나가면 우리 바로 결혼식 올릴 수 있어. 자기 모아둔 돈은 좀 있댔지? 응 오빠 당연하지. 내가 벌어둔 돈도 있고 우리 부모님도 당연히 도와주시지. 근데 오빠 비밀은 꼭 지켜야 해. 오빠 결혼했던 거 아직 엄마 아빠 모르시니까 내가 나중에 잘 말씀드릴게. 지들만의 사랑에 미친 그들은 야무지게 여자 쪽 부모 속이고 결혼해서 행복하게 살 생각에 빠져있더군요. 남편은 뻔하죠. 그 여자 쪽에 돈 좀 있는 것 같으니 그거에 빌붙으려는 거였어요. 예전에 제가 벌이가 괜찮으니 결혼했던 것처럼요. 반반한 얼굴 하나로 여러 여자 인생 망친다 싶었네요. 같은 여자로서 구렁텅이에 들어갈 상간녀에게 기회를 줄까 생각도 했지만 저도 당한 게 있는데 그런 아량이 베풀어지지 않더라고요. 저는 일단 증거를 전부 수집하고 남편과 이혼을 했습니다. 남편은 제가 순순히 이혼해주니 고마운지 위자료 명목으로 1,000만 원을 쥐어주고 불이 나게 갔습니다. 아마 상간녀가 준 돈 같았어요. 더러운 돈 받기도 싫었지만 돈은 죄가 없으니 통장에 넣어뒀어요. 이혼이 마무리되고 친구에게 그들의 결혼 소식을 곧 들을 수 있었어요. 친구는 저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 집에서 사윗간 욕심 제법 있었는데 별 볼 일 없는 이 전 남편 엄청 반대한 것 같더라. 아마 이혼한 것도 알려지긴 했던 모양이야. 한바탕 난리 났다던데? 친구가 전해준 청첩장을 고이 가지고 집에 와서 복수극을 준비했습니다. 저도 순순히 물러나긴 싫었거든요. 저한테 지독한 상처를 준 전 남편, 시어머니 모두 복수하고 싶었습니다. 대망의 결혼식 날 결혼식에 몰래 갔었죠. 남편은 싱글벙글 웃으며 저와 결혼했을 때처럼 손님들을 맞이하고 있더라고요. 상간녀 가족들은 죽상이 되어 있었고요. 이혼남에 별 볼 일 없는 사위 보는 게 싫었나 봐요. 손님 맞는 시간이 끝나고 결혼식이 시작되었고 화촉점화를 하고 신랑 신부 입장을 하는 시간이 되었을 때 저는 빠르게 식장 안으로 들어가 전단지를 돌렸습니다. 남편과 상간녀의 카톡 내용이 담긴 찌라시성의 전단지를 만들었었죠. 그걸 보면 둘의 관계가 잘 나와 있었어요. 저희 시어머니가 저를 내치려고 하고 상간녀를 새 며느리로 들이려고 했던 일들도요. 식장에다 쭉 전단지 뿌리니 금방 장내가 수근거리더라고요. 저는 회심의 미소를 지으면서 전 남편을 보고 있었죠.
전 남편은 상황 파악이 안 되어 싱글벙글 웃으면서 입장을 하더라고요. 신부가 입장을 해서 둘이 나란히 섰을 때 저는 제가 가져온 확성기를 통해 말했습니다. 제 목소리는 사회자 목소리를 덮고 식장에 쩌렁쩌렁 울렸죠. 안녕하세요. 결혼식 중 죄송합니다. 저는 김성식 군의 전 아내입니다. 여기까지만 말했는데도 장내가 웅성거리는 소리로 가득 찼습니다. 저는 그게 왠지 희열이더라고요. 상간녀는 저를 보며 고래고래 소리 지르고 저희 시어머니도 난리치셨지만 저는 상관하지 않고 계속 말했어요. 이런 소란 죄송합니다만 제가 너무 억울해서 이 자리에 이렇게 섰습니다. 저기 저 신랑 제 전 남편입니다. 신랑 어머니 자리에 계신 분 제 전 시어머니시고요. 남편과 시어머니 상간녀가 짜고 저 내쫓고 이 결혼식 올리는 겁니다. 가정 있는 유부남과 바람 피우고 본처 내쫓고 하는 결혼이 행복하기만 할 순 없잖아요. 여기 모인 하객분들께선 저 두 사람 얼굴 똑똑히 기억해 주세요. 불륜으로 맺어진 커플입니다. 행복하라고 축복받을 자격이 없습니다. 여기까지 말했을 때 웨딩홀 직원의 제재로 저는 쫓겨나고 말았습니다. 뒤쪽에선 상간녀 쪽 부모가 땅을 치고 우는 소리, 하객들이 웅성거리다가 밖으로 나오는 소리, 별의 별소리가 다 들리더군요. 그렇게 결혼식이 파토나고 얼마 후 소식을 들었습니다. 상간녀와 남편 모두 직장이며 친척들에게 전부 소문이 났고 일상생활이 마비되었다고요. 둘이 사는지는 모르겠지만 겉으로는 헤어진 것처럼 행동한다고 하더군요. 상간녀 쪽 부모님이 이를 갈며 남편을 원망한다고요. 사실 일 저지르면서 후폭풍이 두렵기도 했었는데 의외로 전 남편에게 욕설 섞인 전화 한 통 받은 거 외에는 별일이 없었네요. 남편은 무슨 방해죄로 저를 신고한다고 길길이 날뛰던데 저는 할 테면 해보라 했습니다. 그런 일로 징역을 살 리도 없을 뿐더러 설사 법의 심판을 받는다 해도 저는 당당하다고요. 제가 한 짓 아무도 손가락질할 사람 없다고요. 전 남편은 자기도 부끄러운 건 아는지 저를 신고하거나 하진 않았어요. 그 이후로 저는 계속 혼자 살고 있습니다. 이 일이 있었던 것도 꽤 오래전에 일이 되었고 지금은 다 잊고 평화롭게 살고 있어요. 가끔씩 그때 받았던 수모를 생각하면 우라가 치밀지만 지나간 일이거니 하면서 덤덤하게 살려고 해요. 어쨌든 나름으로 복수도 했으니까요. 전 남편의 소식은 궁금하지도 않고 이제는 오래되어 알 길이 없네요. 그 일 이후 시어머니도 망신살이 뻗쳐서 원래 살던 거처도 옮기셨어요. 어쨌든 지나간 일, 이제는 다 잊고 살고 있어요. 최근에는 썸 타는 남자도 생겼는데 2번 결혼 굳이 하고 싶진 않네요. 이렇게 즐기면서 살다가 가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제 이야기를 들어주신 여러분 모두 따뜻한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사연 댓글에 응원과 현명한 조언 부탁드려요. 좋아요와 구독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좋은 일 가득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도 사연살롱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경기도 사는 40대 평범한 아이 엄마입니다. 30대 초반에 결혼하고 아이를 낳았어요. 제가 어렸을 때 심장수술도 하고 몸이 약했던지라 아이는 하나만 낳기로 남편과 합의했어요. 아이 하나 낳고 평범하게 사는 듯 보이는 저희 부부였지만 사실 안으로는 곪은 것이 많았답니다. 남편과 저는 결혼하기 전 사내 커플이었어요. 저는 남편의 다정함이 마음에 들었었고 남편은 저의 당찬 모습이 좋았다고 하더군요. 연애를 할 때는 서로 좋은 면만 봤는데 결혼을 결정지었을 때부터는 삐그덕거리기 시작하더라고요. 일단 남편이 시댁 제사에 대해 숨긴 것부터 문제가 되었어요. 저는 시댁이 제사가 그렇게 많은 줄은 몰랐거든요. 저희 아버님이 장손이라 일단 제사를 지내야 했고 친척들 제사도 이리저리서 가져와서 총 제사가 명절 제외하고도 8번이라는 겁니다. 이걸 결혼 몇 달 전에서야 저에게 알렸어요. 알고 나서 남편에게 펄펄 뛰면서 어떻게 그걸 숨길 수 있냐고 난리를 쳤지만
남편은 미안하다면서도 네가 할 게 뭐 있겠어. 걱정하지 마. 라는 뻔한 말만 했습니다. 그래요. 제사를 아무 말 없이 잘 지낼 수 있는 분들도 있겠죠. 중요한 문제잖아요. 잘 살아보려고 하는 거라면 당연히 결혼 전에 얘기하고 의논도 해야 하는 거 아닌가요? 너무나도 걱정이 돼서 남편에게 다시 물어봤죠. 도울 거 없어. 우리 엄마 그런 사람 아니야. 제사 없애고 싶어 하는 게 엄만데 설마 그걸 며느리한테 시키시겠어? 처음에 조금 돕는 척만 하면 돼. 그럼 서서히 오지 말라고 하실 거야. 미덥지 않았지만 결혼을 앞둔 그때에서는 별 다른 방법이 없었죠. 남편 말 믿고 결혼하는 수밖에는요. 결혼하고 신혼여행 갔다 오자마자 바로 제사 일정이 있더군요. 처음에는 처음이니까 갔습니다. 같이 집 온 며느리가 어머니 혼자 제사 지내게 하기는 너무 민망하더라고요. 그래서 한 번 갔었고 그러다 보니 2번, 3번이 되었습니다. 제사상도 얼마나 크게 차리시는지 제사만 지내고 오면 삭신이 쑤셨어요. 1년 정도 제사를 돕다가 더 이상 못하겠다고 손을 들었죠. 남편에게 통보를 하자 남편이 시어머님께 전달했고 즉각 시어머니께서 저에게 전화를 하셨어요. 회사에서 전화를 받는데 시어머니가 갖은 욕과 험한 말을 내뱉으시더라고요. 솔직히 결혼 전부터 교양이 있는 분은 아니라는 것 정도는 알고 있었지만 그냥 쿨하신 분이라고 생각하고 넘기곤 했었는데 그날 너무 충격적이었어요. 어디 남의 집에 시집와서 제사 지내니만이 하고 있어? 너 집에서 대체 뭘 배운 거니? 너희 친정도 참 알만하다. 저희 친정까지 들먹이는데 화가 났지만 한편으론 어머님께 제 마음을 그대로 다 보일 수는 없는 어려운 분이셨기에 제가 참았었네요. 그렇지만 회사 일도 그렇고 임신 준비도 그렇고 제사는 더 이상 못 돕겠다는 입장은 변함없이 내세웠습니다. 시어머니와 갈등이 끝에 끝까지 다다랐을 때 제가 마침 임신을 하게 되었어요. 남편이 임신 소식 전달하면서 이랬죠. 엄마, 정화 임신했어. 이제 제사 얘기는 그만해요. 정화가 유산기 있어서 절대 스트레스 받으면 안 된대. 그 얘기에 시어머니가 일단 항복을 하셨었죠. 제사 없이 지내다 보니 그렇게 편할 수 없더라고요. 일단 바닥에 쭈그려 앉아서 전 안 붙여서 돼서 좋고 제삿날 오는 손님들 술상 안 봐서 좋고요. 임신 때는 그래도 조용히 넘어갔는데 아이를 낳고 곧 있으려니까 다시 제사를 지내러 오라는 압박이 있더군요. 아기를 맡길 곳도 마땅치 않아서 어쩔 수 없이 직장을 관둔 상태였어요. 직장 핑계도 대지 못해서 한두 번 또 돕다 보니 어느 순간부터 제사일이 전부 제 몫이 되어 있더라고요. 어머님은 나이 드셔서 제사를 더 이상 지내기 싫으신지 저한테 하나둘 넘기시면서 꾀를 부리시고 시아버지도 저한테 제사 다 넘겨도 되겠다며 너스레 떠시고요. 그래서 남편과 갈등도 점점 심해졌어요. 남편은 제 편을 들어주지 않았습니다. 제가 제사 얘기로 불맨소리 하면 괜히 딴청만 부리거나 시어머니 불쌍하다는 소리나 하고 그랬어요. 참다 결혼 5년 만에 폭발해서 나 정말 더 이상 제사 못 지내. 그러니까 내가 진지하게 얘기 좀 하자고 했잖아. 별일 아니라며. 제사 이어가실 생각도 없다며. 당신이 알아서 해. 아니면 이혼해. 극단적인 카드까지 내밀었어요. 그때 사실 겁주려는 의도도 있었지만 어느 정도는 진심이었어요. 친정에서는 단 한 번도 지낸 적 없던 제사를 시댁 와서 매번 지내려니 너무 힘들더라고요. 남편은 제가 강수를 두자 이러더군요. 그래도 지금까지 해온 거 조금만 더 하자. 엄마 아버지 살아봤자 얼마나 사시겠어. 거참, 요새 인생은 60부터라고 하는데 저희 시부모님 겨우 60대신데 앞으로 살 날이 엄청 길 텐데 뭔 소린가 싶었습니다. 남편은 한숨을 푹 쉬면서 저만 포기하면 모두가 행복한데 정말 왜 그러냐고 절 탓하더군요. 남편인지 남의 편인지 꼴도 보기 싫더라고요. 그렇게 한동안 갈등을 하고 있는데 어느 날 남편이 술에 잔뜩 취해 집에 왔습니다. 깜짝 놀랐죠. 남편은 술을 잘하는 사람이 아니거든요.
그리고 다음날 회사도 가지 않고 계속 침대에서 뭉개더라고요. 도대체 무슨 일인가 해서 남편에게 추궁을 했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 때문에 이렇게 술을 많이 먹은 것이며 회사는 안 가도 되는 거냐고요. 그랬더니 남편이 한숨을 푹 쉬면서 저에게 진실을 고백했습니다. 사실 말야, 나 주식했어. 그 얘기를 듣는데 멍해지더라고요. 저는 전혀 상상도 못했던 일이었거든요. 그렇지만 침착하게 물었죠. 얼마나 했는데? 전 사실 몇백 정도 잃었겠거니 생각했는데 남편이 말을 계속 머뭇머뭇 못하더군요. 제가 공인인증서 있으니 다 뒤져보겠다고 협박한 끝에 남편이 밝힌 액수는 가히 충격적이었습니다. 처음에 회사 동료가 주식 소스 있대서 그거 우리 모아둔 돈 5천으로 시작했는데 그게 2억이 돼버렸어. 5천 잃고 1억 5천은 대출. 미안해 여보, 정말 내가 죽일 놈이야. 그 얘기를 듣는데 정신이 아득해지는 것 같았습니다. 세상에, 2억이라니요. 5천 모으기도 정말 힘들었는데 2억을 잃었고 그중 대출이 1억 5천이라니요. 어떻게 저 몰래 그런 일을 할 수 있느냐. 남편을 붙잡고 때리고 소리 지르고 가진 짓을 다 했지만 남편이 날린 돈은 돌아오지 않았죠. 저희에게 남은 건 희망도 없고 빚뿐이었어요. 그뿐이 아니었죠. 남편은 그동안 숨겼던 일을 더 얘기했습니다. 사실 회사도 잘렸어. 동료들한테도 손을 벌렸었거든. 그게 좀 꼬여서. 결국 회사에 사직서 냈어. 지금은 일구하려고 하는 중이야. 전 몇 날 며칠을 울고 통곡하다가 간신히 정신을 차렸습니다. 남편은 제 옆에서 죽은 듯이 지냈죠. 회사도 잘려서 나갈 데도 없어서 저 스스로도 잘못한 건 아는지 집에서 죄인처럼 지냈는데 그 꼴이 얼마나 보기 싫던지요. 어쨌든 아이는 키워야 하고 이혼 생각 수만 번 했지만 아이 생각에 차마 그렇게 할 수 없었어요. 남편의 잘못을 한 번의 실수라 생각하고 제가 한 번은 넘어가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넘어가는 건 그렇다 치고 문제는 돈이었어요. 남편도 더 이상 감당이 안 되니 저한테 말한 것이긴 한데 저도 비상금 1,000만 원 숨겨뒀던 거 빼고는 돈이 없었거든요. 5천 날린 거야 그렇다 치고 1억 5천 대출을 당장 갚아야 하는데 생각을 아무리 쥐어짜내도 달리 빌릴 곳이 친정, 시댁밖엔 없더라고요. 결국 친정에 염치 불고 전화해서 사정 알렸더니 당장 집으로 오라고 하시더군요. 저희 부모님 예전에 주식에 대인 적이 있어서 남편 호되게 꾸짖으셨어요. 그동안 사위 귀하다며 한마디 안 하셨던 분들인데 이번엔 달랐죠. 남편은 눈물로 빌고 결국 저희 부모님도 이렇게 된 거 교훈 삼아 살라는 말과 함께 노후 자금으로 갖고 계시던 1억을 내놓으셨어요. 차차 갚으라고 하셨지만 저한테는 받을 생각 없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렇게 친정의 도움을 받았지만 5천을 해결해야 했습니다. 이젠 시댁이었죠. 이렇게 거지같이 돈 얻으러 다니는 거 너무너무 자존심 상하지만 시댁에서 설마 아들 문제인데 외면하진 않을 것이라 생각했어요. 전화로 대강의 상황 말씀드리니 역시 시부모님들도 크게 놀라시고 저희를 당장 오라고 하시더군요. 아이는 친정에 맡겨두고 저희 부부만 시댁으로 갔습니다. 시댁 가니 시부모님들이 한숨 푹푹 쉬시면서 인상을 쓰고 계시더라고요. 저희가 앉으니 대뜸 저한테 이러시더군요. 넌 얘가 이렇게 하도록 뭘 한 거냐? 어이가 없었습니다. 저 몰래 저지른 짓이고 남편이 원해서 경제권도 남편에게 다 줬던 것인데 제가 뭘 어쩐다고요. 화가 났지만 부부이니 저도 같이 죄인처럼 그냥 듣고만 있었습니다. 아휴, 남자는 여자하기 나름이야. 집에서 그런 관리나 해야지. 도대체 넌 뭐라고 지내는 거니? 그렇게 시어머니 시아버지께서 연타로 잔소리를 날리시는데 제 정신이 혼미해졌지만 그래도 꾹 참았습니다. 오죽 속상하시면 그럴까 싶은 마음도 있었어요. 아들 탓하긴 싫으니
며느리 탓하시는 것이었겠죠. 어쨌든 한바탕 잔소리가 끝난 후 본격적으로 돈 문제에 대해 상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 얼마나 필요한 거야 대체? 시아버지가 거두절미 이렇게 말씀하시길래 제가 얼른 말했어요. 저희 친정에서 1억은 어떻게 도와주셨는데 앞으로 5천이 더 필요해요. 당장 이 직장도 없고 빚이라도 갚아야 다른 일이라도 시작할 것 같아요. 저희 친정 부모님은 한바탕 야단을 크게 치시긴 했어도 그날로 바로 1억을 내주셨는데 시댁에선 의외로 며칠 기다려봐라, 생각 좀 하자 라고 하시더군요. 오는 길에 남편도 면목 없는지 고개 푹 꺾고 있고 저는 한숨만 몇 번을 내쉬었어요. 하나 있는 아들인데 좀 도와주시지 하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래도 설마 외면하시진 않을 거란 믿음이 그때까진 있었어요. 그런데 며칠 후 저희를 다시 부르시더니 시어머니께서 또 단도직입적으로 제안을 내세우셨어요. 좋아, 너희한테 5천은 빌려줄 수 있어. 대신 조건이 있다. 조건이 뭔데요, 어머니? 너 그동안 우리 집 제사 등한시했지? 이게 다 네가 조상 모시는 거 귀찮아해서 일어난 건지도 모르는 거야. 우리 제사 너희가 가져가고 정성껏 지내는 조건이라면 우리가 5천 주마. 어이가 없더군요. 이렇게 급박한 상황에 제사 타령이라뇨. 남편은 멍청하게 저만 보고 있더라고요. 보니까 다들 저한테 키를 던지고 결정해라 하는 상황이었네요. 할 말은 많았지만 다시 일어나기 위해선 어쩔 수 없이 그 제안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어요. 결국 제사 제가 다 지내는 조건으로 시댁에서 5천을 지원받게 되었네요. 집에 오는 길에 정말 내가 무슨 잘못으로 이렇게 살아야 하나 심란 했었어요. 그래도 일단 남편과 같이 극복하기로 한 마당에 여러 소리 안 하기로 했어요. 제사는 지내는 거고 남편은 빨리 일을 구해보라 했습니다. 다행히 취업이 잘 되는 직종인지라 남편은 2달 만에 취업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회사가 워낙 자꾸 주먹구구식이라 남편의 일이 엄청 많더군요. 남편은 아침 일찍 나가 12시 넘어 들어오는 일도 잦았어요. 그렇다 보니 결국 모든 제사 일은 제 몫이 되었어요. 저희 시어머니는 저에게 제사를 넘긴 후 친척들을 모두 저희 좁은 집에 모이게 통보를 하셨죠. 제사 준비는 전혀 돕지 않으시더군요. 친척분들도 와서 절이나 하지 저 도울 생각은 전혀 없었고 상 차리는 건 모두 제 몫이고요. 너무 힘이 들어서 한 번은 전을 좀 구입했어요. 그랬더니 먼 친척 큰어머니 뻘 되시는 분께서 삐죽하니 부엌에 있는 포장지를 이리저리 뒤져보시더니 그 길로 저희 시어머니께 이르시더군요. 시어머니는 난리치셨죠. 정성껏 제사 지낸다고 5천 가져가 놓고 이제 와서 전을 사서 제사를 지낸다고 갖은 험한 말을 쏟아내셨어요. 제사에 관한 한 집안 어른들 모두가 감시자셨어요. 1년에 한두 번이면 저도 정성을 다하겠지만 그게 아니라 1년에 10번 가까이 되는데 어떻게 매번 정성스레 하겠어요. 그런 말을 시어머니께도 했지만 요지부동이셨죠. 원래도 손수 다 해야 한다고 하시던 분이기도 했고 저희에게 그 5천만 원 주시고 나서는 더욱 의기양양하셔서 저에게 제사상 요구를 당당히 하셨어요. 남편은 제사했을 때도 바쁘단 이유로 얼굴만 비추고 절만 하거나 아니면 와서 쓰러져 자기 일수였고 손님들 가시고 나서 치우는 것도 모두 제 몫이었어요. 그래도 꾹꾹 참으며 산 것은 그렇게라도 살다 보면 돈도 모으고 아이도 키우고 그렇게 남들 사는 것처럼 살게 되리라는 희망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시댁에서 온 전화 한 통으로 그 희망이 산산이 부서졌어요. 다급한 목소리로 시어머니께서 전화가 오셔서는 이러시더군요. 예, 저번에 가져간 5천 당장 갚아야겠다. 내가 갯돈을 다 떼어먹히고 지금 돈이 급하게 필요한데 너희 돈 있지? 기가 막혔습니다. 제가 돈이 어디 있겠어요. 저희 친정은 1억을 주고도 아무 말 안 하시는데 그 5천 주고 생색이란 생색은 다 냈으면서 이제 와서 당장 내놓으라는 게 너무 어이가 없었어요. 물론 돈 모으면 정말 바로 갚을 생각이었어요.
하지만 남편이 사고친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돈이 어딨겠어요. 어머니, 저희 돈이 없어요. 아시잖아요. 그 사건도 얼마 되지 않았고요. 그럼 너희 친정이라도 좀 빌려봐. 큰일 났어. 아, 그 망할 렵혔네. 내 돈 어떻게 하면 좋아. 저희 친정을 들먹거리는 뻔뻔함에 치가 떨렸습니다. 더 이상 이 집 구석에서 살 수가 없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신혼 때부터 생겼던 트러블들, 명절 제사에 제가 성의 없다는 이유로 받았던 모욕들도 떠올랐고, 무엇보다 남편이 주식 문제 벌이고 나서 시댁에서 재산 넘기려고 머리 쓴 것도 너무 배신감이 들었었고요. 당장 집에 온 아이 데리고 친정으로 갔습니다. 친정에다 그동안 있었던 모든 일들을 다 털어놨어요. 저희 엄마가 기가 막힌지 입을 떡 벌리시더군요. 아니, 그럼 말을 해야지. 넌 어쩜 그런 얘기를 한마디도 안 했니? 엄마가 그러시더군요. 제가 무던한 성격인 줄 알았지만 이렇게 바보 같은 데가 있는 줄 꿈에도 몰랐었다고요. 네가 뭐가 모자라서 그런 취급을 받고 살아? 당장 때려쳐! 흥분하던 엄마 옆에서 계속 듣고만 계시는 아빠가 조용히 그러시더군요. 그런 집에서 더 이상 고생할 것 없다. 안 그래도 너한테 말하려고 했는데 이제 너 그렇게 살지 않아도 남부럽지 않게 잘 살 수 있어. 아빠, 그게 무슨 소리야? 저희 친정도 시댁보단 사정이 낫지만 그냥 평범한 서민집인데 남부럽지 않게 산다는 게 무슨 뜻인가 했어요. 그랬더니 엄마가 슬그머니 미소를 띠시더라고요. 너희 아빠 왜 전에 동창들이랑 지분 나눠서 10명이서 땅 사뒀던 거 기억나지? 그때 내가 엄청 뭐라고 했었잖아. 그런 땅을 왜 사냐고. 그런데 이번에 그 땅 재개발돼서 10명 다 떼부자 되게 생겼어. 알아보니 거의 확정적이더군요. 아빠가 고등학교 동창회 나가는 데에서 땅 부자 아저씨가 있었는데 그 아저씨 추천으로 10명이서 합심해서 10%씩 지분을 둬서 샀던 땅이 대박이 난 겁니다. 꿈인가 생신가 싶더군요. 안 그래도 제가 너무 어렵게 사니 엄마 아빠가 이혼 얘기가 목구멍까지 차올랐는데 책임져 줄 수 없어서 못했단 말이었다고 하더군요. 그런데 우리 돈도 있겠다. 더 이상 너 그런 데다 못 두겠다. 어서 그만둬. 그렇게 모든 일은 순식간에 정리됐습니다. 이를 새까맣게 모르는 시댁에서는 저희에게 5천을 내놓으라고 계속 독촉을 하더라고요. 그 과정에서 남편이 보인 태도도 실망스러웠죠. 우물쭈물대면서 저기 장모님 장인어른께 한 번만 더 얘기해보자. 이러더군요. 사실 같이 살아온 정이 있어 이혼 생각은 제고하고 있었는데 그 말을 들으니 남은 정이 뚝 떨어졌어요. 남편에게 더 이상 못 살겠으니 이혼하자고 했습니다. 제사도 싫고 빚도 싫고 시댁에 독촉도 싫다고요. 남편은 처음엔 매달렸지만 나중에는 오히려 배짱을 부리더군요. 네가 가면 어딜 가서 뭘 해먹고 살겠냐? 그래, 이혼해봐라. 그래야 우리 집 귀한 거 알지. 뻔뻔한 태도에 제가 정말 한 번은 복수를 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이혼 결정 짓고 아무렇지 않게 제사 날짜를 지켜 친척들을 불러 모았어요. 그날은 저희 시어머니께 돈 준다는 핑계로 시어머니도 빨리 오시라 불렀습니다. 한상 차려놓자 친척들이 속속 집으로 들어오더군요. 지들끼리 왁자지껄 떠드는데 정말 가짠더라고요. 시어머니께서 부엌에 오시더니 물으셨어요. 오늘 돈 주는 거 맞니? 제가 생글생글 웃으면서 말했어요. 어머니, 돈은 아들한테 받으셔야지 왜 저한테 그러세요. 제가 난데없이 버릇없이 구니까 시어머니께서 당황하시더라고요. 곧 마구 화를 내시더군요. 제가 무슨 돈이 있겠니? 너희 친정이라도 말해보라니까. 돈이 급해 죽겠는데. 부엌에서 언성이 커지니 친척들이 슬슬 눈치를 보더군요. 친척들이 웅성웅성거리는 그 사이를 비집고 가서 제사상을 들어서 와장창 엎어버렸습니다. 시어머니는 고함을 지르시고 친척들은 다들 기겁을 하더군요. 제사상을 엎고 난장판이 된 와중에 눈앞에 보이는 조기 2마리를 집어들어서 시어머니 면상에 던져버렸습니다. 조상귀신이랑 같이 이거나 잡숫고 정신 차리세요. 어디서 우리 친정들 막거리면서 돈 내놓으라 말아요. 저 사람이랑 저 이제 남남이니까 당신들끼리 제사 잘 지내봐요. 조상귀신 귀하다고 어디 남이 집 귀한 자식 들여다 이렇게 부려먹어요.
당신네들 조상은 그렇게 가르쳤어요? 그래서 다들 잘 살고는 계시고요? 전 더러운 이 집구석 이제 나갑니다. 아이는 친정에 맡긴 상태였기에 저는 몸만 훌훌 털고 나왔죠. 뒤에서 웅성거리는 소리들이 울려 퍼졌어요. 남편에게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이냐고 묻는 말들이었죠. 시어머니가 주저앉아 아이고 아이고 하는 통곡소리가 울려 퍼졌고요. 10년 묵은 채증이 내려가더군요. 그 이후 이혼하고 남편이 어디서 들었는지 저희 집 소식 듣고 찾아와서 싹싹 빌더군요. 시어머니가 많이 반성하니 돌아오라고. 제발 돌아오라 주절주절 되더라고요. 듣기 싫었어요. 제가 웃으면서 쏘아붙였죠. 우리 부모님 돈이나 갚아. 1억이나 가져간 거 언제 갚을 거냐고. 그 얘기를 하니 얼굴이 하얗게 질리더군요. 1억이란 돈이 어딨겠어요. 혼자 중얼중얼 거리더니 주랭랑 치더군요. 맘 같아선 그 돈도 받아내고 싶지만 돈 갚을 능력도 안 되는 인간이기도 하고 저희 부모님이 저 받아주셨던 돈이니 잊으라고 하셔서 일단은 참았어요. 언젠가라도 다시 귀찮게 하면 그 1억도 반드시 받아낼 생각이에요. 돈 안 받는 대신 시댁 남편으로부터 자유롭게 편하게 산다고 생각하려고 합니다. 저는 요새 아이 키우면서 엄마 아빠 그늘에서 편하게 살고 있어요. 친정 부모님께 죄송한 생각이 많이 들지만 그래도 일단 시댁에서 탈출한 것이 너무 좋습니다. 제가 보답할 길은 엄마 아빠께 어떻게든 잘 살아서 아이 잘 키우면서 효도하고 사는 거 그것뿐인 것 같네요. 제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들어주신 여러분도 행복하세요. 여러분, 사연 댓글에 응원과 현명한 조언 부탁드려요. 좋아요와 구독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좋은 일 가득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도 사연 살롱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불과 한 달 전만 해도 축복받는 5월의 신부가 될 줄 알았던 29세 여성이에요. 현재 저는 외부와의 연락을 끊은 채 은둔 중이에요. 아직은 그날의 충격이 가시지 않아서 사람들을 만나고 싶지 않거든요. 솔직히 전 아직도 내가 왜 이런 일에 휘말려야 했는지 잘 모르겠어요. 단지 재수가 없었을 뿐이라는 말로는 설명이 안 돼요. 사건의 시작은 친구로부터 남자, 그러니까 제 약혼자 케빈을 소개받으면서부터였어요. 저에게 케빈을 소개시켜준 친구는 15년지기 제 절친이에요. 친구와 전 인생의 절반을 함께 보냈죠. 피는 안 섞였지만 가족이나 다름없는 친구였어요. 게다가 우리는 이름도 같아요. 그래서 학창시절엔 큰 박소영, 작은 박소영으로 구분해서 불렸고요. 친구는 170이 넘는 장신이고 전 160이 겨우 되는 단신이었어요. 이름까지 같았던 우린 한창 예민한 사춘기 시절을 지나오면서 서로의 비밀을 공유하는 둘도 없는 단짝이 됐어요. 물론 중간에 4년간의 텀은 있었지만요. 하지만 소영이가 2년 전 돌연 결혼을 하면서 우린 전처럼 자주 어울릴 수 없었어요. 게다가 결혼하고 얼마 안 돼서 출산까지 이어지면서 관심사도 많이 갈리게 됐고요. 그렇잖아요. 아이를 낳으면 엄마들의 관심사는 오직 아이뿐이니까요. 소영이도 다르지 않더라고요. 오랜만에 만난 소영이는 시도 때도 없이 핸드폰에 저장된 아이 사진을 들이대며 아이 자랑만 늘어났어요. 제가 보기엔 다 똑같아 보이는데 며칠 전보다 키가 많이 자랐다는 둥, 다른 아이들에 비해 어휘력이 남다르다는 둥, 아이를 빼고는 대화가 안 될 정도였죠. 그러다 보니 점점 연락을 안 하게 되더라고요. 그렇게 우리 사이가 조금씩 멀어져갈 무렵 소영이한테 연락이 왔어요. 너 소개팅해라. 진짜 멋진 사람이야. 내가 유부녀만 아니면 너 안 준다. 소영이는 다짜고짜 만나보라며 남자를 소개해줬어요. 소영이가 하도 만나보라고 생떼를 써서 하는 수 없이 전 소개팅 자리에 나갔죠. 그날 소개팅 자리에서 만난 남자가 지금의 제 약혼자 케빈이에요. 태어나서 얼마 안 돼 가족 모두 미국으로 이민을 간 그는 현재 미국 시민권자예요. 미국에서 대학을 졸업하고 직장을 다니다가 얼마 전 한국으로 돌아와 현재 외국계 금융회사에 다니고 있죠. 소영이 말 맞다나 외모, 학벌, 재력, 게다가 매너까지 정말 완벽한 남자였어요. 만나볼수록 왜 그렇게 소영이가 입에 침이 마르도록 칭찬을 했는지 알겠더라고요. 케빈은 지금까지 만났던 남자들과 달랐어요. 뭐랄까, 저에 대해 잘 안다고 해야 하나? 그렇다고 경험 많은 카사노바 타입은 아니에요. 질척이지 않고 산뜻하면서도 스윗한 사람이죠.
소영이와는 미국에서 만났다고 하더라고요. 소영이는 고2 때 미국으로 이민을 가서 샌프란시스코에서 4년 정도 살다 왔거든요. 둘은 한동안 연락이 끊어졌다가 얼마 전 우연히 연락이 닿았나 봐요. 고국이라고 해도 친구 하나 없는 낯선 곳에서 혼자 살게 된 케빈이 소영이는 안 돼 보였대요. 그렇다고 유부녀인 자신이 곁에서 챙겨줄 수도 없고 고민 끝에 절 소개시켜 준 거죠. 사실 전 지금까지 이렇게 멋진 남자와 사귀어본 적이 없어요. 그동안 제가 만난 남자들을 폄하하려는 건 아니에요. 다만 케빈이 저에겐 분에 넘치는 사람이란 얘기죠. 케빈을 만날 때마다 행복하기도 했지만 한편으로는 이런 완벽한 조건의 남자가 왜 굳이 나 같은 여자랑 결혼하려는 걸까? 라는 생각을 했어요. 혹시 사기꾼이 아닐까 의심도 했고요. 하지만 그럴 때마단 소영인 케빈은 내가 보증해. 그리고 네가 어때서? 내가 내 친구라서 하는 말이 아니야. 너 정말 괜찮은 여자야. 너 스스로한테 자신을 가져봐. 라며 용기를 북돋아줬죠. 사실 제가 이러는 데는 이유가 있어요. 저에겐 남자에 대한 트라우마가 있거든요. 그것도 소영이와 관계된. 고등학교 2학년 때였어요. 당시 같은 반이었던 소영이와 전 늘 같이 붙어 다녔죠. 유일하게 따로 다니게 되는 날이 있었는데 한 달에 한 번, 매달 셋째 주 수요일이었어요. 그날은 소영이와 소영이네 엄마가 아빠를 만나러 가는 날이었거든요. 소영이네 아빠는 유명한 분이셨어요. 하지만 소영인 그분을 대놓고 아빠라고 부를 수 없는 처지였죠. 첩의 자식이었거든요. 소영이네 모녀가 아빠를 만날 수 있는 건 한 달에 한 번, 그날뿐이었어요. 그나마도 소영이 아빠는 연세가 많으신 데다 몸 상태가 안 좋으셔서 건강상 문제로 못 만나고 건너뛰는 경우도 종종 있었죠. 아빠를 만나러 가는 날이면 어김없이 김비서 아저씨가 소영이네 집으로 차를 끌고 와요. 그래서 주변엔 김비서 아저씨가 소영이 아빠라고 소문이 나기도 했었고요. 그날은 소영이네 모녀가 아빠를 마지막으로 만나던 날이었어요. 소영이가 아빠를 만나고 있던 그 시각 전 야자를 마치고 막 교문을 나서고 있었고요. 소영아. 낯익은 목소리가 절 불러 세웠죠. 선우 오빠였어요. 선우 오빠는 저랑 같은 아파트에 사는데 저희 집과는 부모님들이 친하셔서 왕래도 잦고 어렸을 땐 피서도 같이 다니곤 했던 사이였어요. 그런데 제가 오빠를 짝사랑하기 시작하면서 괜히 오빠와의 관계가 불편해졌죠. 물론 저 혼자만요. 선우 오빠는 검도로 유명한 근처 남고의 검도부 주장이었어요. 키도 크고 워낙 잘생겨서 여학생들한테 인기가 많았죠. 그런 오빠가 우리 학교까지 찾아와 절 부르자 학교 중이던 여학생들 사이에서 난리가 났어요. 처음이었어요. 사람들 앞에서 스포트라이트를 받는 건. 하지만 싫지 않았어요. 뭐랄까, 그 순간만큼은 제가 특별한 사람이 된 것 같았다고 할까요? 선우 오빠, 여기 웬일이야? 소영이 버리고 왔지. 그 말에 가슴이 떨렸어요. 오빠는 저를 향해 다가왔어요. 손에는 작은 상자를 들고 말이죠. 그리곤 저에게 상자를 내밀었어요. 순간 그 모습을 지켜보고 있던 여학생들이 깍 비명을 지르며 지들이 더 좋아했죠. 마치 공개 프로포즈를 받는 여자처럼 전 쑥스러우면서도 내심 그 순간을 즐겼어요. 그리곤 상자를 받아들었죠. 그런데 이거 소영이한테 좀 전해줄래? 요즘 통 내 전화를 안 받는다. 나한테 삐진 게 있나 봐. 오빠는 멋쩍은 표정을 지으며 말했어요. 소영이? 그랬어요. 오빠가 보러 온 사람은 제가 아닌 큰 소영이었죠. 그 순간 주변에 있던 여학생들 사이에서 불쌍해 라는 말이 들렸어요. 방금 전까지 세상을 다 가진 것처럼 행복했던 전 애들 말 맞다나 그저 초라하고 불쌍한 여고생이 돼버렸어요. 당시엔 정말 죽고 싶었어요. 그리고 집에 돌아왔을 땐 죽이고 싶었어요. 소영이를요. 소영이는 알고 있었거든요. 제가 선우 오빠를 좋아한다는 사실을요. 그런데 어떻게 그동안 오빠랑 만나왔으면서 저한테 말 한마디도 안 할 수가 있죠? 뒤통수를 제대로 맞았다고 생각했어요. 그날 이후 전 소영이와 연락을 끊었어요. 학교에서 마주쳐도 아는 척도 안 했고요. 선우 오빠한테 얘기를 들었는지 소영이도 더 이상은 저한테 다가오지 않았죠. 우린 그렇게 멀어졌고 얼마 뒤 소영인 갑자기 미국으로 이민을 가버렸죠. 그렇게 4년 동안 연락이 끊긴 채 살았어요. 그때 그 일로 인해 전 멋진 남자는 내 차지가 될 수 없다고 믿게 된 것 같아요. 케빈도 선우 오빠처럼 내가 아닌 다른 사람 차지가 될 것 같았어요. 어쩌면 케빈은 저에게 있어 행복한 고문 같았어요. 소영이와 재회한 건 대학교 4학년. 한창 취업 준비로 바쁠 때였어요. 학교 앞 사진관에 들러 증명사진을 찍는데 뒤에서 누가 절 툭 치더라고요. 소영이었어요. 근처 카페로 가서 우린 얘기를 나눴죠. 헤어진 이후부터 근황에 대해서요. 알고 보니 소영이는 마지막으로 아빠를 만났던 그날 미국 이민을 권유받았다고 하더라고요.
임종을 앞두고 있던 소영이 아빠는 김비서 아저씨를 통해 이미 샌프란시스코에 소영이네 모녀가 살 집과 가게를 마련해 놓은 상태였고요. 그도 그럴 것이 소영이 아빠가 세상을 떠나시면 그와 동시에 가족 간의 유산 문제로 시끄러워질 게 불보듯 뻔했고, 그렇게 되면 소영이네 모녀는 생활을 보장받을 수 없게 되니까요. 큰어머니와 자식들이 순순히 첩을 위해 돈을 내어줄 리 없잖아요. 소영이는 아빠 장례식장에도 못 갔대요. 큰어머니께서 소영이네 모녀가 장례식에 참석하는 걸 막았다더군요. 그뿐 아니었어요. 소영이를 빌미로 소영이 엄마를 협박하며 자신들 집안과의 관계를 폭로할 시에는 두 모녀가 이 땅에서 무사히 발붙이고 살 수 없을 거라고 했다나 봐요. 돈도 있고 힘도 있는 사람들이니까 못할 것도 없었겠죠. 소영이네 모녀는 큰어머니의 눈을 피해 장례가 끝나기도 전에 한국을 떠났대요. 만약 김비서 아저씨가 발빠르게 소영이네 모녀를 미국으로 빼돌리지 않았다면 모르긴 해도 살기 힘들었을 거라 하더라고요. 소영이네 아빠가 돌아가시고 그 집 형제들 간의 유산 분배 문제로 싸움이 났는데 사람까지 고용해서 서로 감시하고 난리도 아니었다고 하더라고요. 결국 법정 싸움으로 번지면서 추악한 가정 문제가 세간에 불거지게 됐고요. 소영이는 자신이 그런 흙탕물 싸움에 발들이지 않은 것만 해도 다행이라고 생각한대요. 그런데 막상 샌프란시스코에 도착해보니 한국에서 김비서 아저씨가 말했던 것과는 상황이 너무 다르더래요. 허름한 월세방에 돈이라곤 공항에서 김비서 아저씨한테 건네받은 $10,000가 전부였죠. 수영장이 딸려 있다는 집도 직원이 10이나 된다던 슈퍼마켓도 다 거짓말이었어요. 소영이 모녀한테 전달돼야 할 돈 대부분을 김비서 아저씨가 중간에서 가로챘던 모양이에요. 어디다 하소연할 데도 없었다더군요. 남편도 죽고 끈떨어진 상간녀를 누가 거두고 감싸겠어요. 4년 동안 한국에 돌아갈 돈을 만들기 위해 소영이랑 엄마는 무척 고생을 했던 모양이에요. 소영이 얘기를 듣고 나니 제가 참 한심하게 느껴지더라고요. 친구는 아빠 잃고 사기도 당한 채 먹고 살 길이 막막해서 하루하루 눈물로 보내는데 전 고작 그깟 남자 때문에 하루아침에 친구를 버린 셈이잖아요. 졸지에 저만 속 좁은 애가 돼버렸어요. 그래서 전 그날 이후 그때 일은 가슴에 묻기로 했어요. 그리고는 소영이와 다시 예전처럼 지내게 됐고요. 소영이의 연애 코치 덕분에 저는 케빈과 순조롭게 연애를 이어갈 수 있었죠. 그런데 얼마 전부터 케빈한테 여자가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증거는 없었어요. 그저 여자의 직감일 뿐이었죠. 같이 있는데 껍데기란 읽는 느낌이랄까? 진도가 더딘 것도 이유라면 이유일 거예요. 저희 만나고 1년이 다 돼가는데 아직 키스에서 진도가 멈춘 상태거든요. 10대 청소년도 아니고 혼전 순결을 고집하는 것도 아닌데 이렇게 말하니까 꼭 제가 밝히는 여자처럼 보이시겠지만 정말 그런 건 아니에요. 늘 잘 진행되는 것 같다가 딱 그 지점에 가면 케빈이 그만두거든요. 마치 거기까지만 하기로 약속된 사람처럼요. 게다가 결혼 날짜가 잡히고부터는 케빈이 전과 많이 달라졌어요. 아무리 잡아놓은 물고기한텐 떡밥을 주지 않는다지만 그래도 전과는 확연히 다를 정도로. 그뿐이 아니에요. 언제부턴가는 제 앞에 서면 눈도 못 마주치고 자꾸 피하려 들고요. 꼭 사고치고 엄마 앞에서 전전긍긍하는 아이처럼 말이죠.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저한테 뭔가 숨기고 있는 건 확실했어요. 전 소영이한테 얘기를 했죠. 아무래도 케빈한테 내가 모르는 비밀이 있는 것 같다고요. 소영이는 펄펄 뛰며 말도 안 된다고 했죠. 자기가 아는 한 그럴 사람이 아니라고요. 그러면서 정 그렇게 걱정이 된다면 자기가 직접 알아봐 주겠다고 말이에요. 며칠 뒤 소영이한테 연락이 왔어요. 안 그래도 결혼 앞두고 머리가 복잡한데 회사 일로 좀 스트레스까지 받고 있었나 봐. 아무래도 문화가 다르니까. 외국 사람들이 원래 속 얘기 잘 안 하고 개인주의적이잖아. 그이도 따지고 보면 외국인이니까. 그이? 말실수였는지 모르겠지만 분명히 소영이는 케빈을 그이라고 불렀어요. 찜찜하긴 했지만 제가 과민 반응을 보이는 것 같아 그냥 넘어갔죠.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소영이가 저와 케빈을 집으로 초대했어요. 소영이 남편을 출장을 떠났고 아이는 친정집에 맡겼다며 오늘은 밤새 마시고 자고 가라더라고요. 서로 모르는 사이도 아니고 우린 그러기로 했죠. 식주로 간단하게 샴페인을 한두 잔 마시다가 본격적으로 와인을 마시기 시작했어요. 전 소주나 맥주는 꽤 마시는데 와인엔 좀 약한 편이에요. 그렇다고는 해도 그날은 유독 심했어요. 한 잔 겨우 마셨을까? 정신이 흐려지면서 잠이 들어버렸죠. 아침에 눈을 떠보니 소영이랑 케빈이 단 둘이 발코니에서 커피를 마시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 모습이 여느 집 부부 사이처럼 이질감이 없는 거예요. 설마 두 사람이 그런 사이? 생각이 거기까지 다다르자 전
앞뒤 가릴 것 없이 가방을 챙겨 들고 나와버렸어요. 그리고는 정신없이 걸었어요. 걷는 내내 두 사람의 모습이 머리를 떠나지 않았죠. 두 사람은 마치 예전부터 쭉 같이 살아온 사람처럼 너무도 자연스러웠어요. 저와 둘이 있을 땐 그렇게 불편해 보이던 케빈이 말이에요. 순간 악몽처럼 오래전 그 일이 떠올랐어요. 선우 오빠 일이요. 그러다 문득 이번에도 내가 두 사람 사이를 혼자 착각하는 건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소영이한테 문자를 남겼어요. 집에 급한 일이 생겨서 인사 못하고 왔다고. 케빈한테도 얘기 잘해달라고요. 소영이는 알았다면서 무슨 일 있으면 연락하라고 했고요. 그렇게 며칠이 지났어요. 주문했던 청첩장이 택배로 왔더라고요. 전 우편으로 보낼 것과 직접 만나 전할 것들을 따로 정리했어요. 그 사이 저희 엄마는 제 청첩장을 주변에 돌리셨고 그 과정에서 전 선우 오빠와 다시 연락이 됐어요. 선우 오빠는 꼭 만나서 할 얘기가 있다고 잠깐 보자고 했죠. 11년 만에 만난 선우 오빠는 그 사이 살이 좀 붙었더라고요. 오빠는 엄마를 통해서 결혼 날짜를 잡았다는 얘기를 들었다며 축하한다고 하더군요. 약혼자는 어떤 사람이냐고 묻길래 소영이가 소개시켜준 남자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너 아직도 걔랑 만나니? 난 그 일 있고 너희 안 보고 사는 줄 알았는데. 당황했는지 오빠는 말을 잠시 잊지 못하더라고요. 사실 오늘 보자고 한 건 예전 일로 저한테 사과하려고 부른 거라고요. 사실은 말야, 이건 소영이가 너한테 말하지 말라고 부탁해서 그동안 말 안 했던 건데 그때 우리 사귀고 있던 거 맞아. 네가 나 좋아하는 것도 소영이한테 들어서 이미 알고 있었고 친구 사이에 어색해진다고 모른 척하라 그래서 너한테 비밀로 했던 건데 미안하다. 근데 소영이 그 지집에 웃긴다. 너한테 그래놓고 이제 와서 남자를 소개시켜줘? 그 남자 제대로 된 사람 맞니? 네 앞에서 이런 말하기 좀 그렇지만 소영이 걔가 어떤 앤데 너한테 괜찮은 남자를 소개시켜주겠니? 걘 여왕벌이야. 모든 남자들이 자기만 바라보길 바라는 애라고. 좋은 남자면 둘이건 셋이건 지가 끼고 있지 절대 남 안 줘. 소영아, 그 남자 정말 멀쩡한 사람인지 한번 알아봐. 응? 얘기를 듣고 나니 혼란스러웠어요. 소영인 처음부터 절 친구로 생각 안 했던 거예요. 그저 필요한 순간에 따라 편리하게 써먹었을 뿐이죠. 순간 모든 게 의심스러워졌어요. 그래서 고민하다 선우 오빠 좋은 대로 심부름센터에 연락해 소영이와 케빈의 뒷조사를 의뢰했죠. 그리고 얼마 뒤 업체 측으로부터 연락을 받았어요. 조사된 내용은 상상 이상이었죠. 전 마음을 진정시키고 소영이한테 전화를 걸어 불러냈어요. 너 나한테 할 말 없니? 평소와 다른 제 모습의 소영이는 당황하는 것 같았어요. 케빈에 대해서 나한테 할 말 없냐고. 전 소영이한테 지금 이 자리에서 솔직하게 얘기해달라고 했어요. 그러면 더 이상 문제 삼지 않겠다고요. 처음엔 무슨 소리냐며 시치미를 떼더군요. 나 11년 전 박소영이 아니야. 이젠 당하고만 있지 않아. 그러니까 말해. 나한테 숨기는 게 뭐야? 어서 말하라고. 그제서야 소영이는 그냥은 못 넘어갈 걸 알았는지 털어놓더라고요. 그래, 얘기할게. 어차피 아는 눈치니까. 내 아이 남편 자식이 아니야. 결혼 전에 만났던 사람이 있었어. 그이랑 난 결혼까지 생각했었고. 그래서 부모님께 인사를 드리러 갔었지. 근데 너도 알다시피 내 출생이 좀 지저분하잖아. 난 그게 들킬까봐 노심초사하면서 잘 보이려고 노력했어. 다행히도 그쪽 부모님께선 날 반겨주셨고 그렇게 다 잘 돼가는 줄 알았어. 근데 아니었어. 나 몰래 우리 엄마를 불러내더라고. 그 자리에서 그러더래. 딸아이가 엄마를 닮아 영악하다고. 어린 나이에도 지 출신 숨기려고 어찌나 노력을 하던지 하마터면 웃음이 터질 뻔했다고. 처음부터 다 알고 있었던 거야. 알고 보니 그쪽 어머님 하필 큰어머니랑 아는 사이더라고. 대학 동기라나? 내가 첩의 자식이란 거 엄마랑 내가 어떻게 살았는지 다 알고 있더래. 그러면서도 싫은 기색 하나 없이 날 그렇게 상냥하게 대한 거야. 무서운 사람들이었지. 그 길로 그 남자랑 헤어졌어. 임신한 사실은 뒤늦게야 알았고. 엄만 애를 지우라고 그랬지. 여자 혼자 아이를 키우는 게 어떤 건지 누구보다 잘 아시니까. 근데 난 그러기 싫었어. 애가 무슨 죄야? 내가 불륜을 저지른 것도 아니고. 사랑하는 사람의 아이를 가진 건데 왜? 그게 뭐가 잘못인데? 남편은 그 사실을 아니? 몰라. 내가 말 안 했으니까. 손귀한 집안이라 만난 지 얼마 안 된 여자랑 속도 위반 결혼인데도 시부모들이 좋아하시더라. 그래도 그렇지. 적어도 남편한테는 말해야 하는 거 아니니? 이 남편은 무슨 죄야? 얘 웃기네. 네가 왜 내 남편 걱정을 해? 그래, 내가 오버했다. 근데 네 아들이 나랑 무슨 상관이 있다고 그렇게 장황하게 설명하는 거니? 난 너한테 너랑 케빈이랑 관해 묻는 건데. 단박에 알아보더라 케빈이. 자기 자식인걸. 거짓말이었어요.
업체를 통해 아이의 아빠가 케빈이 아니라는 걸 알고 있었거든요. 물론 케빈은 자기 아이인 줄 알고 있죠. 소영이가 그걸 빌미로 이번 일에 그를 끌어들인 거니까요. 소영이는 끝까지 저에게 거짓말을 꾸며댔어요. 너한텐 입이 10개라도 할 말이 없다. 그치만 처음엔 정말 너한테 케빈을 줄 생각이었어. 난 지금 남편 만나 행복하니까, 내 아이도 충분히 사랑받고 잘 사니까. 근데 케빈이 우리 시온이를 알아보잖아. 자기 아들인 걸 알아보고 남편이랑 헤어지고 자기한테 오라는 거야. 차라리 그러지 그랬어. 나 끌어들이지 말고. 얘, 너 내 남편 연봉이 얼만지 아니? 케빈하고는 상대가 안 돼. 그걸 나보고 포기하라고? 미쳤니? 나 다시는 그 구질구질한 시절로 안 돌아가. 내가 엄마랑 미국에서 어떻게 살았는데 죽어도 싫어. 싫다고. 그래, 넌 그 시절로 돌아가지 않을 거야. 그보다 더한 시궁창에서 살게 될 테니까. 그게 무슨 소리야? 얼마 전에 선 오빠 만났어. 그때 너랑 사귄 거 맞다고 그러더라. 네가 나한테 말하지 말라고 했단 얘기까지 다 들었어. 아, 병땡 새끼. 그리고 말이야, 오빠가 이상한 얘기를 하더라. 너 보고 여왕벌이라던가? 그러면서 네가 소개시켜준 남자라면 의심해보라고 하더라고. 멀쩡한 사람이면 네가 남한테 줄 리 없다고. 그래서 업체에 의뢰해서 알아봤어. 케빈이라는 사람은 없더라. 박정우, 하인타운에서 유명한 헬스 트레이너던데? 대학은 개뿔. 중학교 중퇴에 사기 전과까지 있고 미국에서 한인들 상대로 사기치다 한국으로 도망온 거더라. 소영아, 그건 나도 몰랐던 일이야. 그런 사람인 줄 알았으면 너한테 소개했겠니? 너 끝까지 쇼할래? 박정우 그 사람한테 다 들었어. 네가 그 사람한테 나랑 위장 결혼해서 우리 집 재산 뜯어내라고 했다며. 몸 뺏고 임신시켜서 미혼모 만들라고 했다며. 그래도 그 사람 돈 때문에 사기는 쳐도 사랑 갖고 장난은 못 치는 사람이더라. 내내 양심에 걸렸대. 돈은 뺏어도 몸 뺏고 임신까지 시키는 건 못하겠어서 그래서 날 피했다고 하더라. 너 시온이가 박정우 그 사람이라고 했다며? 그걸 빌미로 그 사람한테 몹쓸 짓 시킨 거고. 대단하다. 오늘 네가 한 말 중에 진실은 딱 하나. 사랑했던 남자 부모한테 네 과거 들켜서 버림받고 미혼모 된 거 그거 하나잖아. 그 남자 지금 결혼해서 잘 살고 있더라. 부인이 첼리스트라는데 너랑은 차원이 다른 여자더라. 가정교육도 잘 받고 사람이 귀티가 나던걸? 하긴 너처럼 막 굴려 먹은 년하고 어떻게 비교를 하겠니? 너 말 다 했어? 아니, 다 못했다. 아무리 네가 힘들게 살았어도 그렇지 사람의 탈을 쓰고 할 짓이 있고 하지 말아야 할 짓이 있는 거야. 임신시켜서 미혼모를 만들겠다고? 어떻게 그런 짓을 해? 내가 너한테 뭘 잘못했다고? 말해봐. 부러웠어. 똑같은 이름에 똑같은 나이, 똑같은 학교를 다니는데 넌 멀쩡한 부모 밑에서 평범하게 학창시절 보내는데 난 늘 사람들 손가락질 받으면서 사는 게 말이 되니? 미국에서 한국으로 돌아오려고 학교도 그만두고 술집에 나가 돈 벌었어. 그지 같은 놈들 비위 맞추면서 꽃뱀 노릇도 했고 늙은이들한테 사기도 쳤고 살기 위해 할 수 있는 건 다 했어. 그렇게 더럽게 번 돈으로 겨우겨우 서울에 왔는데 내 눈앞에 나타난 넌 대학생이더라. 그걸 보니까 속이 꼬였어. 그래서 너도 나처럼 시궁창으로 끌어내리고 싶었어. 왜? 그럼 안 돼? 고맙다. 그렇게 얘기해주니까 너한테 미안한 감정 안 느끼고 할 수 있겠어. 하다니 뭘? 지금까지의 대화 다 녹음했거든. 난 이 녹취 너희 시집에 보낼 거고 경찰서에도 보낼 거야. 나 너랑 케빈, 아니지, 박정우 씨 사기로 고소할 거야. 신혼집 마련했다고 박정우 씨가 우리 아빠한테 받아간 돈 그거 네 통장으로 흘러들어갔더라. 니들이 공범이라는 증거지. 그리고 이 녹취는 네 스스로 자백한 거나 다름없으니까 역시 증거로 사용 가능하고. 아, 그리고 말이야, 네 남편 생각보다 무서운 사람이더라. 내가 네 얘기를 다 했는데 다 듣고서도 눈 하나 깜빡 안 해. 오히려 잘됐다고 좋아하더라. 귀책 사유가 너고 네가 아무리 지랄해도 넌 어차피 돈 때문에 이혼 못할 거니까 평생 부려먹고 살겠대. 그동안 너한테 드린 돈이 아까워서라도 도우미 대신 쓰든 시할머니 간병인으로 쓰든 드린 돈 다 뽑아내겠다고 각오가 대단하던걸? 네 남편 전처도 2년 살다 질려서 처가에서 돈 물어주고 자기 딸 빼갔다더라. 암튼 그 집에서 나오느라 엄청 고생했다던데 너 그건 알고 결혼한 거지? 그나저나 그런 짠돌이가 자기 핏줄도 아닌데 시온이를 거두겠니? 너 아주 된통 걸렸다. 어쩌니? 소영아, 내가 잘못했어. 그 녹취 그건 제발 시집에 보내지 말아줘. 내가 이렇게 빌게. 응? 그거 보내면 나 우리 시온이랑 나랑 같이 못 살아. 제발 소영아. 내가 보기엔 그게 시온이를 위해서 나을 것 같은데? 너같이 쓰레기처럼 사는 엄마 옆에서 자라봐야 네 꼴밖에 더 나겠니? 차라리 새엄마 밑에서 살더라도 제대로 된 부모 밑에서 크는 게 나을지도 몰라. 그러니까 애 빌미로 사기치고 돈 뜯을 생각 말고
내 힘으로 인간답게 벌어먹고 살 생각이나 해. 결국 소영이는 아이를 친부에게 뺏기고 말았죠. 그리고 현재 박정우와 함께 사기죄로 구치소에 수감 중이고요. 재판은 아직 끝나지 않았지만 워낙 증거가 차고 넘쳐서 승소는 당연할 거랍니다. 어쩌다 소영이와 제가 악연으로 얽혔는지 모르겠지만 이제 더 이상은 서로 얽히지 않기를 바랄 뿐이에요. 우린 어쩌면 세상에서 가장 지독한 악연인지도 모르니까요. 이런 일 겪고 나니 사람 만나는 게 두려워지기는 합니다. 그래도 털고 일어나 제 삶을 잘 살아내야겠죠. 잘할 수 있겠죠? 제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해요. 여러분, 사연 댓글에 응원과 현명한 조언 부탁드려요. 좋아요와 구독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좋은 일 가득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도 사연 살롱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요즘 사연 들으면서 출근하는 맛에 살고 있는 여자입니다. 몇 년 전 한의사 남자친구와 연애를 시작했어요. 남자친구를 만난 건 소개도 아니었고 남자친구의 병원에서였어요. 저는 원래 어렸을 때부터 허약 체질이기도 했고 병원도 자주 가는 편이었죠. 성인이 되어선 한의원을 자주 방문했는데 원래 다니던 병원이 없어지니 어디를 가야 하나 망설이고 있던 찰나 이웃집 아주머니가 동네에 새로운 병원이 생겼다고 하는 거예요. 선생님께서 맥도 잘 짚어주시고 친절하다고 하시면서 적극 추천하셨고 그렇게 아주머니의 추천으로 그 한의원을 다니게 되었어요. 그곳엔 젊은 남자 원장님이 한 분 계셨는데 정말 침도 잘라주시고 체질에 맞게 약도 잘 지어주시더라고요. 무엇보다 저와 나이대도 비슷하고 갈 때마다 안부를 물어봐 주셔서 조금씩 호감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분도 저와 마음이 맞으셨는지 첫 데이트를 제안하시더군요. 그렇게 생각보다 빠르게 연애를 시작하게 되었어요. 당시 저는 직장에 격리로 일을 하고 있었는데 한의사와 연애를 한다 하니 주변에선 모두 부러워하더라고요. 어머, 소라씨 너무 좋겠다. 남자 하나 잘 건졌네? 다들 칭찬인지 뭔지 모를 것들을 던져대며 저를 부러워했는데 솔직히 저는 그런 말들이 크게 와닿진 않았습니다. 애초에 제가 이 사람을 좋아하게 된 것도 이 사람이 풍기던 따뜻한 분위기와 배려 때문이었으니까요. 그런데 나중에 연애를 하면서 알게 됐지만 집안 배경이 굉장히 좋은 것 같더라고요. 아버지, 어머니, 동생이 다 의사이고 심지어 할머니, 할아버지까지 한마디로 가족 모두가 의사 집안이었던 거였어요. 솔직히 좀 놀라긴 했어요. 말로만 들었지 의사 집안인 사람을 처음 만나보기도 했고 제가 그런 집안 사람을 만나게 될 줄은 몰랐으니까요. 하지만 연애이든 결혼이든 집안이라는 게 최고로 중요한 요소는 아니라 생각했어요. 사람이 가장 귀한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남자친구는 사람으로서 정말 좋은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런 남자친구에게도 조금은, 아주 조금은 이상한 점이 있었는데요. 바로 가족 얘기를 잘 꺼내지 않는다는 거였어요. 오래 사귀었기 때문에 가끔 저도 어머님께 작은 선물을 해드리고 싶어 챙겨주면 도통 받지도 않았어요. 오빠네 부모님 이거 갖다 드릴래? 엄마가 시골에서 잣을 좀 보내주셨는데 많이 주셔서. 오빠네 어머님 저번에 잣 좋아한다고 하셨잖아. 아, 나중에 줘. 집에 많아. 그래? 알겠어. 어쩔 수 없지 뭐. 부담스러우니 그럴 수 있겠다. 그러려니 하려 했지만 한 사건으로 의구심을 품게 되었어요. 남자친구가 병원에 나가지 못할 만큼 아팠던 날이 있었는데요. 그런 남자친구가 걱정이 되어 집에 찾아가 약봉지를 건네주고 나온 적이 있었어요. 본업이 의사이긴 하지만 일에 열중하느라 자기 몸은 잘 챙기지 않곤 했거든요. 그래서 대신 죽도 끓여주고 간호도 해주고 나왔는데 남자친구의 어머니로 보이는 사람을 집 앞에서 발견하게 되었어요. 정장 스커트에 실크 스카프,
딱 봐도 부티가 나 보이는 옷을 입고 계셨어요. 혹시 엄마가 너한테 별 다른 말은 하지 않으셨지? 별다른 말 뭐? 안 하셨는데? 왜? 아니, 엄마가 네 얼굴을 알고 있으니까 혹시 몰라서. 앞으로 우리 집 올 땐 꼭 먼저 연락해야 해. 불쑥 들어오지 말고. 우리 엄마랑 마주칠 수도 있으니까. 그때 내심 조금은 섭섭했던 것 같습니다. 결혼을 전제로 만나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마치 저를 부모님께 숨기려는 듯 보였죠. 하지만 전 이 남자를 사랑했고 그 남자도 마찬가지였어요. 그걸 알았기에 하루빨리 함께 보내는 일상을 누리고 싶었어요. 그래서 하루는 스쳐가듯 결혼에 대해 물었습니다. 오빠는 결혼 언제쯤 하고 싶어? 결혼? 아무래도 내년쯤이 좋지 않을까? 우리 모은 돈도 있고 우리 집에서 어느 정도 돈도 보태줄 테니까. 그래, 나도 좋아. 그럼 언제 한번 날 잡아서 부모님께 인사드리러 가자. 조심스레 밥을 먹다가 스치듯 꺼내보았는데 남자친구의 반응이 의외로 나쁘지 않았어요. 당황한 기색을 보이긴 했지만 차차 결혼 준비를 해 나가자고 말하더라고요. 그렇게 서로의 부모님을 뵙게 되었어요. 저희 엄마는 남자친구가 의사라는 것보다도 제가 좋아하는 사람이라고 하니 무척이나 축복해 주셨고 기뻐해 주셨습니다. 딸이 시집을 가니 섭섭한 마음도 크셨을 테지만 그래도 남자친구를 꽤 마음에 들어 하시는 듯 했어요. 저 역시 예비 시어머니가 저를 좋아하시길 바랬죠. 예비 시어머니를 처음 뵙는 자리에선 얼마나 떨렸는지 몰라요. 주변 사람들에게 조언도 구하고 인터넷에서 검색까지 해갔습니다. 뭘 사들고 가면 좋을까 한참을 고민하다가 요즘 배즙을 즐겨 드신다고 하길래 남자친구와 함께 좋은 배즙 세트를 사갔죠. 하지만 저는 그 자리에 가서야 알게 되었습니다. 왜 이 사람이 절 소개시켜주지 않으려 했는지, 결혼 얘기를 꺼내려 하지 않았는지를요. 일단 예비 시부모님은 절 앞에 두고 한참 동안이나 말없이 위아래를 훑어보셨어요. 마치 부품 검수라도 하는 듯 말이죠. 그리고 우리 집안에 대해 들어서 알겠지만 모두 의사야 라는 말을 대뜸하시더니 제게 학벌이며 집안이며 꼼꼼히 물어보기 시작하더라고요. 대학은 어디 정도 나왔지? 서울권은 갔겠지? 아니요, 어머니. 저는 대학을 가지 않았어요. 어렸을 때 지방에서 살았고 고등학교까지만 졸업하고 서울에 올라왔습니다. 뭐라고? 아가씨, 나는 의사 며느리 아니면 결혼시킬 생각이 없었어요. 최소한 변호사나 검사, 이런 쪽 사자 직업 아니면 며느리감으론 거들떠 보지도 않고요. 잘 나가는 한의원 원장인 우리 형식이 정도면 솔직히 국회의원 딸을 만나도 시원찮은 판인데 아가씨는 고졸 출신이잖아. 세상에, 아직도 고졸 출신이 있단 말이야? 아니, 대체 부모님이 어떻게 자식을 고졸로 키울 생각을 한 거야? 아무리 집이 궁색하다 해도 그렇지. 요즘은 학자금 대출이니 뭐니 그런 것도 있다던데? 정말 이해할 수가 없네. 아, 전 제 선택으로 대학을 가지 않은 거예요. 꼭 대학을 가야 성공하는 것도 아니라고 생각했고 빨리 사회 경험을 쌓고 싶어서 그렇게 결정하게 됐어요. 그래, 뭐 자기 소신이니 뭐니 좋은데 미안하지만 돌아가줘요. 오래 말했더니 좀 피곤하네. 차분하지만 제 눈을 바라보며 반대를 외치는 시어머니의 가시돋친 말에 저는 서러운 표정을 감출 수 없었죠. 남자친구가 당황스러워진 분위기를 수습하려 했지만 이미 저도 마음이 무척 상했던 터라 그냥 인사를 드리고 나와버렸어요. 저를 알아가기도 전에 이런 식으로 판단을 한다는 것이 도무지 이해가 가지 않았어요. 먼저 제 이야기를 들어야 할 것 같습니다. 저는 대학교를 원래부터 갈 생각이 없었어요. 공부는 잘했습니다. 서울에 있는 좋은 대학에 갈 성적도 되었고요. 전교 3, 4등은 놓치지 않았어요. 하지만 엄마와 아빠를 보면서 느낀 건 꼭 대학을 가야 성공한다는 보장도 없다고 생각했기에 더욱 그 생각을 굳히며 서울로 왔죠.
물론 학벌이 짧았기에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많지 않았어요.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회사 격리로 취직했지만 저는 제 인생을 누구보다 최선을 다해 잘 살아왔다고 자부할 수 있었습니다. 저는 평소 의류에 관심이 많았기 때문에 쇼핑몰 쪽 사업을 해보고 싶었거든요. 사회 경험도 누구보다 많이 쌓으려 노력했고 다양한 경험들을 쌓으며 자기 개발을 꾸준히 해왔어요. 하지만 제가 의사가 아니라는 이유로 결혼을 반대하고 이해가 되는 부분들이 있지만 사람을 학벌이라는 한 잣대로 완전히 평가하려는 시부모님에게 너무 큰 실망을 느꼈어요. 오빠, 아무래도 결혼 다시 한번 생각해봐야 할 것 같아. 결혼이라는 게 우리 두 사람만의 일은 아니잖아. 시부모님이 저렇게 나를 반대하시는데 결혼해서도 나를 며느리로 받아주실까 싶어. 미안해. 뭐? 안 돼. 결혼은 우리 둘만의 것이잖아. 부모님은 내가 어떻게든 설득할게. 제발 그런 말 마. 남자친구는 제 말에 펄쩍 뛰더군요. 하지만 저라고 포기하고 싶었겠나요? 아무리 그래도 3년. 그 3년이란 시간 동안 저와 그 사람은 서로를 의지하고 신뢰하며 사랑을 쌓아온 사이였습니다. 그 누구보다 제가 사랑했던 사람이었고 그 사람에게도 제가 그런 존재였을 터였고요. 하지만 시부모님이란 벽이 생기자 정말 현실이 느껴진 기분이었어요. 이래서 파혼이란 얘기가 나오는구나 깨달았어요. 이 문제를 다른 친구들에게 말해 조언을 구해봐도 친구들의 대답은 한결같았어요. 시어머니가 벌써 그런다고? 지금도 그런데 결혼해서 널 쥐잡듯 잡을 게 뻔해. 시누이도 널 무시할 거고. 아니 세상에 그런 사람들이 다 있냐? 소라야, 힘들겠지만 나는 이 결혼 안 했으면 싶어. 휴, 그래, 너희들 마음은 알겠어. 잘 생각해보고 결정할게. 제 절친한 친구들까지 결혼을 뜯어 말리니 생각이 굳건해졌고 동시에 슬픔도 밀려왔죠. 당연히 웨딩드레스 입고 양가 부모님들의 축복을 받으며 결혼할 거라 생각했는데 이 소식을 부모님께는 또 어떻게 전해야 할지 막막했어요. 제가 결혼한다는 소식을 이웃 어르신들에게 전하며 기뻐하고 계실 게 분명했는데 말입니다. 엄마에게 전화를 해 결혼이 없던 일이 될 것 같다고 힘겹게 말을 꺼냈어요. 그렇게 남자친구와 입장을 정리하고 서로 헤어짐의 수순을 밟아 나가고 있던 중이었죠. 그러던 어느 날 엄마로부터 먼저 연락이 왔습니다. 남자친구가 거기 내려가 있다고요. 가보니 남자친구는 엄마 앞에서 무릎을 꿇고 있더라고요. 모든 게 다 제 잘못입니다. 제가 중간에서 처신을 잘했어야 했는데 제 태도가 어수룩했던 것 같아요. 한 번만 절 믿어주시면 부모님을 잘 설득해 보겠습니다. 아니, 이러지 말아요. 우리도 곤란해요. 지금 그쪽 집안에서 우리 딸 반대한다고 난린데 나라고 딸 가진 엄마 입장에서 어떻게 마음 편히 시집 보낼 수 있겠어요. 그냥 가줘요. 제발 부탁드립니다. 저 따님 너무 사랑하고 있습니다. 이대로는 도저히 포기할 수가 없어요. 남자친구는 저희 부모님을 찾아가 다시 저와 결혼하고 싶다며 한 번만 믿어달라고 말하는 중이었더군요. 저는 너무 혼란스러웠어요. 사실 집에 내려갈 때만 해도 남자친구에게 이제 그만하자고 설득하려 했어요. 그런데 이렇게 저를 위해 눈물까지 흘리며 무릎을 꿇고 있는 모습을 보니 마음이 또 흔들리더라고요. 정말로 이 사람은 여기에서 끝내지 않았고 부모님을 설득해 왔습니다.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지만 그 뒤 시어머니로부터 절 따로 보고 싶다는 연락이 왔어요. 갑자기 근무 시간에 부르는 바람에 헐레벌떡 일을 하다가 도중에 뛰어갔는데 네가 대체 어떻게 내 아들을 구워 삶았는지 모르겠다만 너와 결혼 못하면 내 아들이 죽겠다 하더구나. 그래서 허락해주는 거다. 대신 의사 집안의 며느리로 들어왔으니 그에 맞는 품격을 갖춰야 한다. 하며 마지못해 허락하는 말투로 결혼을 허락했고 그에 맞는 품격을 갖춰와야 한다는 이상한 말들을 하더라고요. 당시 그게 무슨 말인지 몰랐기에 일단은 고개를 끄덕였지만 한 번씩 그 품격이란 단어가 생각이 나긴 했어요. 절 귀하게 키워오신 부모님이
반대를 하진 않을까 걱정했지만 부모님은 언제나 그랬듯 내 행복이 중요하니 제가 결정하라며 끝내 결혼을 허락해 주셨어요. 어쨌든 그렇게 시부모의 허락이 떨어지자 저와 남자친구는 드디어 예식장 장소도 잡고 드레스도 고르고 신혼집도 알아보며 결혼 준비를 시작할 수 있었어요. 마음 한편 찝찝함이 남아있지 않았다면 거짓말이었지만 이 사람과 함께할 수 있다는 기쁨이 더 컸고 시부모님이야 제가 잘하면 충분히 극복할 수 있는 정도라 여겼고요. 그렇게 상견례 날이 다가왔어요. 떨렸지만 결혼 준비에 피할 수 없는 부분이었고 이왕 하게 되는 거 최대한 좋은 분위기에서 어른들을 모시고 싶었기에 상견례 장소를 선택할 때부터 많이 고민했죠. 무엇보다 시부모님을 배려했고요. 시부모님이 일단 양식을 별로 안 좋아하셨고 자기들은 한식이 좋다고 미리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부분을 생각해 정갈한 한정식집으로 예약했습니다. 하지만 엄마와 아빠 손을 잡고 들어간 상견례장은 기대와는 달리 서늘한 분위기로 진행되었어요. 바로 시어머니가 상상치 못한 예단비 얘기를 꺼낼 때부터였어요. 사돈, 저 말씀드려야 할 게 있는데요. 예단으로 2억 정도 생각하는데 어떠실까요? 저번에 보내주신 예단비 감사히 받긴 하겠다만 액수가 시원찮아서 이런 자리에서 말씀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지금이야 형편상 2억이 많게도 느껴지실 테지만 결국 의사 며느리 되는 거고 하니 그 정도 금액이 얼추 맞겠다 싶어 결정했어요. 아, 그리고 우리 딸이 이번에 차를 바꾸려 하는데 괜찮은 외제차로 바꾸고 싶어 합니다. 저희 딸 의견 받아들여 주셔서 마음에 드는 차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물론 사돈댁 농사짓는 집안이고 그 형편 고려해서 결정한 금액이니 저희 쪽에서 요구하는 이 정도는 받아들여 주셨으면 좋겠네요. 아니, 그러니까 지금 저희 보고 2억을 해오라는 말씀이신가요? 시어머니의 말에 저희 엄마 아빠는 경악을 금치 못하시더라고요. 의사 집안에 시집간다고 당당하게 2억을 요구하고 시누이 외제차까지 해달라는 시어머니. 정말 이 정도면 도를 지나쳤다 싶었습니다. 남자친구가 나서주길 바랬지만 남편이 되어야 할 그 사람은 꿀먹은 벙어리처럼 예비 시어머니의 말을 듣고만 있었어요. 그 순간만큼은 저도 이성을 놓았고 말이 먼저 튀어나갔어요. 어머니, 죄송하지만 저희 집에서 신혼집에도 반 이상은 하는데 예단도 잘 해드렸다고 생각합니다. 더 이상은 해가기 어려울 것 같아요. 뭐라고? 아니 그게 무슨 말이냐? 예비 시어머니의 표정이 확 붉어지더라고요. 사실 저나 당시 남자친구나 오히려 예단이나 예물에 돈을 쓰기보단 새로 마련한 신혼집과 신혼여행에 더 돈을 들이고 싶어 했지만 저희 친정에서 예의에 어긋나면 안 된다며 적절한 정도의 예단비에 이불에 명품 가방과 옷들, 명품 그릇 등 여러 가지를 챙겨주셨어요. 그런데도 예단비 액수를 세어보는 당시 시어머니의 표정이 별로 좋지 않았던 거죠. 정말로 2억이란 돈을 요구하고 시누이 외제차까지, 그걸 또 기어이 상견례 자리에서 말씀하실 줄은 몰랐죠. 엄마까지 그건 단호하게 안 되겠다고 말씀을 드리자 시어머니의 다음 말은 가관이었습니다. 아니, 고졸 출신 며느리 받아들여 줬으면 이 정도는 해줘야 하는 거 아닌가요? 우리 정도 집안에 시집 오는 게 어디 쉬운 일인지 아세요? 정말 듣자 하니 상식도 염치도 없으신 것 같네요. 제 딴엔 정말 그쪽 따님 큰맘 먹고 받아들여 준 겁니다. 제 호의를 아직도 모르시겠어요? 뭐라고요? 상식, 염치요? 이봐요. 서로 아이들 혼인 축하하자고 모인 상견례 자리에서 예단비 얘기 꺼낸 당신이 할 말은 아닌 것 같은데요. 참나, 이런 식으로 사람 무시할 때부터 당신 애들 다 비상식적이고 못돼 처먹은 인간들인지는 알았지만 세상에 이 정도일 줄은 몰랐네요. 이런 집안에 시집 보냈으면 제 평생 두고두고 후회할 뻔했네요. 후회라니요? 아니, 고절 며느리 받아줬으면 엎드려 절을 해도 모자랄 판에
고마운 줄을 모르고 어디서 목을 빳빳이 들고 이어폈네가? 당신 지금 말 다 했어? 상견례장은 그야말로 난장판이 되었습니다. 생전 화낼 줄 모르시던 저희 엄마는 절 데리고 무슨 이런 경우 없는 짓이 다 있냐며 버럭 화를 내시곤 그 자리에서 나오셨어요. 그 자리에서 모욕을 주는 시어머니도 꿀먹은 벙어리처럼 가만히 있는 남자친구도 모두 원망스러웠죠. 특히 결혼을 소망했다 어쩐다. 결혼 허락까지 받아냈지만 자기 부모님 앞에선 찍소리도 하지 못하고 제 편을 들어주지 않은 남자친구에겐 더더욱 실망감이 느껴졌어요. 전 며칠 동안 제대로 먹지도 자지도 못했습니다. 그저 흘러가 버린 시간과 잘못된 선택만을 후회하며 눈물을 흘리고 있었어요. 그런데 저보다 더 화가 나신 건 저희 엄마였어요. 그 여자 연락처 얼른 줘. 엄마, 다 끝난 일이야. 됐어. 얼른 달라니까? 나도 이번만큼은 못 참아. 그 사람들 얼굴 보고 얘기할 것도 있으니 꼭 봐야겠다. 늘 차분하고 평온하던 엄마였지만 이번만큼은 참지 못하셨는지 제게 남자친구 어머니 연락처를 묻더라고요. 제가 엄마에게 결혼은 어차피 파토 났으니 더 이상 신경 쓰지 말자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엄마는 할 말은 해야겠다며 의견을 굽히지 않으셨어요. 그렇게 다시금 자리가 마련되었습니다. 돈은 준비해 오셨나요? 설마 돈 주고 무릎이라도 꿇으려고 만나시려 한 건가 해서 미리 말씀드릴게요. 저 상견례 때 태도가 영 마음에 안 들어서 파혼에 대한 제 생각은 변함없을 거예요. 돈이요? 이거나 보시죠. 이거나 보라며 저희 엄마가 건넨 서류에 모두가 경악을 하고 말았는데요. 바로 그건 제 명의로 되어 있는 집과 건물이었습니다. 사실 엄마가 제 명의로 이것들을 사두었는진 저도 모르고 있었죠. 따로 말씀을 안 해주시기도 했고 제가 결혼을 하면 깜짝 선물로 주시려 생각했다고 해요. 저희 엄마와 아빠가 시골에서 농사를 지는다 하셨지만 그건 저희 엄마와 아빠가 땀으로 노력으로 일군 회사가 어느 정도 자리를 잡고 엄마가 몸이 아프게 되면서 다른 분에게 경영을 맡기고 내려와 사신 거였고요. 엄마와 아빠는 대학을 나오시지 않으셨지만 본인만의 사업을 일구신 분들이에요. 저 역시 엄마와 생각이 동일했던지라 대학에 가지 않은 거였고 나중에 서울에서 어느 정도 자리를 잡은 후엔 부모님처럼 제 힘으로 사업을 시작해보려 했었고요. 부모님은 렌트카 사업을 하셔서 성공을 하셨지만 아까 말씀드렸듯 저는 평소 의류에 관심이 많았기 때문에 쇼핑몰 쪽 사업을 해보고 싶었거든요. 그전까진 격리이든 무엇이든 해서 사회 경험들을 쌓았고요. 다만 이런 제 가정에 대해 남자친구에게 말하지 않은 건 어차피 저희 부모님의 재산이 제 것이 아니기도 했고 부모님은 재산을 소수의 액수를 제외하곤 사회에 환원하겠다는 의사를 밝혀오셨기 때문에 굳이 말을 보태지 않은 거였습니다. 하지만 엄마가 이렇게 건물과 집을 공개하며 재산을 얼추 밝히자 남자친구 어머니의 표정은 그야말로 썩어 들어갔습니다. 사돈어른 오해가 있으신 것 같은데요. 제가 그때 고절 며느리라고 한 건 나쁜 뜻이 있는 게 아니고요. 됐습니다. 저희 아이 대학 못 나왔지만 그 누구보다 강하고 현명하게 키웠습니다. 생각도 바른 아이고요. 오늘 이 자리 나온 건 당신 집안에서 제 딸을 받아주지 못하는 게 아니고 제가 제 딸을 당신 집안에 못 보낸다는 거 이 말씀 드리려 나온 겁니다. 아시겠어요? 가방끈 하나로 모든 걸 판단하려 했던 남자친구 어머니는 그렇게 저희 어머니 바지가랑이를 붙잡으셨네요. 그 태도는 비굴하기 그지 없었죠. 며칠 뒤에 전화가 오셔서는 다시 생각해봤는데 제가 경솔했어요. 왜 그런 무례를 저질렀는지 아무래도 제정신이 아니었나 봐요. 죄송해요, 사돈. 우리 만나서 얘기할까요? 서로 안 좋은 감정도 풀고요. 식사 대접하겠습니다. 마음 풀고 애들 생각해서라도 나와주세요, 사돈. 라고 말하는데 저희 엄마는 말없이 전화를 끊어버리셨어요.
그분은 그 후에도 질리도록 계속 전화를 하시는 바람에 저희 엄만 번호까지 바꿔야 했어요. 저는 그 후 파혼의 절차를 밟게 되었고 남자친구와는 깔끔하게 관계를 정리했어요. 남자친구도 할 말이 없었는지 이번엔 저를 더 붙잡지 않더군요. 파혼을 하고 나선 솔직히 외로움도 느껴지고 마음이 힘들 거라고 예상했는데 생각보다 그렇지도 않았습니다. 그 사람의 이면을 끝까지 다 보게 되어서 그런 것 같아요. 저는 모아둔 돈으로 그 전부터 하고 싶었던 옷 사업을 하나 시작하게 되었어요. 그 덕에 많이 바빠지게 되었네요. 요즘도 일에 치여 바쁘게 살긴 하지만 아주 가끔씩 그 시절이 생각날 때가 있습니다. 가방끈 하나로 무시하고 상견례에서 대놓고 모욕을 주던 그 어머니가 생각이 나는데요. 당시 상처도 받고 많은 수치심도 느끼긴 했지만 어떻게 보면 교훈이 되었다는 생각도 하게 되었어요. 저희 회사에서 인재를 뽑을 때 학벌과 스펙보다 다른 면을 많이 보게 되었으니까요. 사람의 일엔 좋은 일도 있고 나쁜 일도 있지만 무엇보다 그걸 어떻게 생각하고 받아들이느냐가 중요한 것 같다는 생각도 들었고요. 지금까지 제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좋은 주변 분들과 행복한 하루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사연 댓글에 응원과 현명한 조언 부탁드려요. 좋아요와 구독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좋은 일 가득하세요.